그리고 저희가 오프닝으로 뉴스 비슷한 얘기를 한 번씩 얘기를 하는데 네. 아주 최근에 아주 따끈따끈한 상황이 지금 뭐가 있냐면 그 뉴 호라이즌이라고 예. 오래전에 출발했던 탐사선이 지금 명왕성에 근접했잖아요. 예. 그렇죠. 14일이니까 아마 이거 들으실 때쯤에 그 명왕성을 지나가죠. 아, 지나가 버리나요? 예, 그 돌거나 그러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궤도예요. 어디로 가나요? 카이프 벨트로 가요. 한참 가면 카이프 벨트 나오는 거죠? 그 2016년, 17년 그때쯤에 네. 카이프 벨트에 가서 또 지나가요. 지나간다는 얘기 지나간다 한 1000년 걸리지 않나요? 그렇죠. 이제 거기에 도착하는 거죠. 그때쯤에. 예. 그래서 이게 그 뉴호라이즌호가 명왕성 탐사선인데 명왕성 궤도를 돌거나 그러지 않고 네. 굉장히 작은 탐사선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추진체 같은 게 없어서 도는 쪽으로 궤도를 못 만들고 그냥 지나가니까 한 48시간 정도 열심히 관측을 하는 거예요. 가까이 가나요? 가까이 가죠. 12,500km 진짜요? 정도. 엄청 가깝네요. 네, 굉장히 가까이 가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그거 48시간 관측하려고 10년 동안 날아간 거죠. 그렇죠. 네. 게다가 그 와중에 행성 지위를 잃고. 그렇죠. 출발할 때만 해도 행성이었는데 네, 불과 몇 개월 만에.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할 때도 만약에 그 전 행성 지위를 잃었다면 과연 이걸 쐈을까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네, 뭐 그 발사 트랙에 올라가 있으니까 쏘긴 쏘겠지만 좀 기온들은 많이 떨어졌겠죠. 저 이거 관련된 기사 보면서 진짜 천문학자들이 너무 귀엽다는 생각을 했는데 여기에 그 발견자의 그 유골이 이론수 정도 들어있잖아요. 예. 근데 이 유골 이론수 말고 또 뭐가 들어있냐면 다임 하나, 그러니까 동전 하나가 들어있대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죽은 사람이 명계로 갈 때는 맞아. 다임을 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명계 플루토는 그렇죠. 명계잖아요. 그 카론한테 주는 거예요. 그렇죠. 카론이 위성. 뱃사공이 맞아요. 카론이기 때문에 그 명왕성의 위성이 카론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뱃삭을 펜이 하나가 들어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 전문학자들은 정말 귀엽구나. 이제 이런 게 중요한 게 얘기할 거리가 있잖아요. 네, 서로 그렇죠. 회자될 얘기가 있고. 네. 이런 거 하나도 물론 재미로 하고 귀엽게 하지만은 사실 뭐 언론 쪽에도 그렇고 뭔가 스토리가 생기는 이런 거는 우리도 좀 해야 되는데 한국 분들은 이렇게 쑥스러워서 이런 거 못해. 네. 그죠? 네. 일단 그걸 하겠다라고 보고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민망한 상황을 피할 그렇죠. 수가 없죠. 네. 그냥 보고하지 않고 실어놓고 나중에 이제 어떡하지 실어버렸는데 이렇게 가야죠. 그래서 뉴 호라이즌호가 지금 지구에서는 49억 킬로미터나 떨어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러면은 통신하는데도 엄청 시간 걸리지 않나요? 네네. 신호를 보내는데 4시간 반. 4시간 반. 네. 다시 오는데 4시간 반. 그럼 한마디 할 때 9시간씩. 9시간씩. 네. 요 정도 되면 SF적인 느낌이 나잖아요. 좀.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얼마 전에 뉴스에 나온 게 그 고장이 났었어요. 잠시. 네. 네. 원래 7월 4일부터 이제 거기서 사진을 찍어서 데이터를 송신하기로 되어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 7월 4일 날 그 통신 두절이 된 거예요. 아하. 네, 81분 동안. 그 왜 그런 거예요? 그게 신호를 여기서 이제 명령어를 보냈는데 이게 아마 좀 욕심을 부렸는지 좀 과하게 보냈어요. 네, 여러 개의 신호를, 그러니까 명령어를 쫙 보냈는데 마침 또 그때 그 뉴호라이즌호가 그동안 이제 받았던 데이터들 그 압축하고 네. 지우고 이런 작업을 하고 있던 중인 거예요. 그 중에 이제 명령어가 막 들어오니까 이게 정신을 못 차리고 과부하가 걸렸군요. 네, 과부하가 걸렸어요. 정확하게. 용량이 작은 기계인데. 네, 정확하게 과부하가 걸려서 네. 과부하가 걸리면 딱 취하는 행동이 그 셧다운 시키고 아하. 백업 컴퓨터로 돌아가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대책 중에 하나가 다시 백업 컴퓨터로 들어간 다음에 통신을 재개한다. 이 명령어 그대로 실행했어요. 그래서 81분 후에 다시 통신이 재개됐고, 그리고 이제 다시 수리를 해야 되니까 네. 수리를 하기 위해서 명령어를 보내니까 4시간 반 후에 도착을 하고 거기서 처리를 하고 어떻게 처리했다라는 결과를 보내니까 다시 4시간 반 후에 도착하고, 그러니까.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거의 지금은 수리가 끝난 상태. 네. 저 약간 드림잡인 것 같아요. 출근해서 명령어 하나 보내고 받고 하루 종일 그렇죠. 회복하면서 네. 기다리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 지금은 이제 정상 가동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원래 7월 14일 날 그 48시간 집중 관측해야 되는데 네네. 그거에는 지장이 없다. 그런 건 다 프로그래밍 돼 있는 대로 움직이겠네요. 그렇죠. 바로바로 뭐 어떻게 조정할 수가 없으니까. 예. 근데 이제 고장이 날 때 그때가 약간 좀
명령어 자체가 많았나 봐요. 네. 근데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에는 그런 과정이 없으니까 문제 없이 될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네. 명왕성을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너무 멀고 네. 보이지도 않고. 네. 여기서 지금 뭐 새로운 걸 좀 찾을 그런 기대를 하고 있나요? 뭐가 나올지는 모르는 거예요. 아. 네, 뭐 말 그대로 가까이 가서 표면 사진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명왕성은 뭐 제일 잘 나온 사진이라고 봐야 허블 망원경이 그냥 찍어서 동그란 형태만 남아 있는. 네, 멀고 작으니까. 네, 그냥 동그랗게 생겼구나 그 정도만 확인할 수 있는 네, 그런 사진밖에 없으니까. 가서 이제 10,000몇천 킬로미터까지 접근하면 뭐 표면도 좀 제대로 나오고 막 네, 자세히. 표면은 뭐 굉장히 정밀하게 표면 사진이 찍힐 거고 지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여기는 뭐 생명 같은 게 있지는 않겠죠 아마. 그렇죠. 근데 뭐 얼음 밑에 또 물 있고 여기도 뭐 그럴 가능성도 있나요? 별로 없어요. 네, 별로. 뭐 물이 있다라는 결과도 현재까지 나온 건 없어요. 얼음도. 네, 얼음이나 그런 것도 아직 네. 관측이 된 적이 없으니까 아마 뭐 생명체가 있긴 힘들겠죠. 네. 또 기왕 저기까지 가고 또 막 출발하고 나서 지위도 잃고 했는데 간 게 헛되지 않게 좀 뭐가 좀 멋있는 게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죠? 일단 외계인이지? 명왕성, 네, 멋있는 명왕성 사진이 잔뜩 나올 거예요. 아, 예. 사진이라도 정말 좀 멋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명왕성의 산 뭐 이런 거 있을 테니까. 네, 그러게요. 사진은 이제 오겠네요. 이제 곧 올 거예요. 4시간 반 걸려서 오는 건가요? 네, 4시간 반 걸려서 오는 거죠. 이제 뭐 며칠 내라면 뉴스에 막 뜰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네. 14일 정도에 이제 가까이 가면서 찍은 다음에 데이터를 전부 다 보내는데 몇 년 걸린대요. 가면서 계속 그럼 하이퍼벨트로 가면서 계속 네, 가면서 보는군요. 계속 보내는 거죠 이제. 그래서 지금 방송 들으시면 한번 뉴스 한번 검색해 보세요. 명왕성의 뭐 모습이 산 어쩌고. 네. 뭐. 아마 이거 기대되는- 들으실 때쯤이면은 사진이 꽤 공개된 것도 있을 거예요 아마. 네. 이렇게 되면 우리가 태양계 내에서 물론 여기가 지금 행성은 아니지만 못 가본 데는 거의 행성들은 그렇죠. 못 가본 데는 없다. 얼마 전에 세레스도 갔잖아요, 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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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끝났으니까 또 이제 과학자들이 아이디어를 내야 돼요. 어디로 갈 거냐? 네. 이제 무슨 이유를 대고 또 저기를 갈 거냐. 아니, 유럽파 가서 저기 드릴링 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레이저로. 그런 이제 아이디어를 내는 그죠? 거죠. 네, 유로파 가겠다. 네. 뭐 엔셀라두스 가겠다. 얼음 이런- 깨겠다. 예, 얼음 깨겠다. 뭐 네. 그런 이제 그런 아이디어로 나가는 거죠. 이제 저기- 해먹을 건 대부분 다 해먹었으니까. 아마겟돈처럼 얼음 깨는 전문가들 모아서 우주 비행사 훈련시켜가지고 보내가지고 얼음을. 근데 레이저로 얼음 녹여서 뭐 깨고 어쩌고 한다는 건 상당히 실제적인 계획인 것 같더라고요 지금 그래도. 네. 나사는 원래 계획 세우고 시작하고 뭐 진행되는데 거의 10년 걸리니까. 네. 그렇군요. 네, 뭐 오프닝은 이 정도 하고요. 네. 일단 이제 저희 본 프로그램으로 들어가야죠 이제. 네, 과학과 사람들이 제공하는 정통 과학 팟캐스트 과학하고 앉아있네 23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과학 뉴스. 미국의 생물학자가 노화를 막는 약을 발명했다고 주장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시험에 들어간다고 하는 이 약이 인류의 오랜 수건인 영원한 젊음을 가져다 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 인간의 근력을 획기적으로 강화시켜줄 외골격 로봇이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몸에 부착해 힘과 지구력을 획기적으로 증대시켜줄 이 장치들이 우리 생활을 어떻게 바꿀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상 과학과 사람들 뉴스룸이었습니다. 오늘의 과학 뉴스는 좀 상당히 흥미로운 쪽으로 골라봤어요. 하나는 우리가 장수, 뭐 노화 방지,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아주 좀 구체적인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그 미국 생물학자가 분자 생물학자랍니다. 빌 앤드루스 박사라는 사람인데 뉴질랜드에 가서 뉴질랜드 TV에 나와서 지금 노화를 막는 약을 개발 중이고 내년 말에는 시험에 들어갈 것이다. 뭐 임상 시험에 들어간다는 얘기겠죠.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화제가 됐는데 이분의 얘기는 노화를 막는 것뿐만 아니고 역전시킬 수도 있다. 한마디로 정말 회춘, 말 그대로 회춘 약인 거죠. 그래서 나이 든 사람이 다시 20대로 젊어질 수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본인도 지금 63살이신데 150살까지는 살 것이고 되게 보수적으로 나름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식이면 뭐 영원히 살아도 되지 뭐. 왜 그렇죠. 예? 150세까지 할 수 있을 거라고 믿는다고 하는데 일단 이분 말씀은 이제 이런 식이라면은 늙어서 막 100년을 아주 힘들게 사는 게 아니고 천천히 젊은 상태로 계속 조금씩 늙어서 150살까지 산다는 얘기 같으니까 이런 장수는 또 좀 유혹적이잖아요. 그죠? 예. 네. 그래서 이런 얘기가 근데 나오는데 왜 뉴질랜드에 가서 얘기를 했어요?
글쎄요. 그것까지 저는 사실 제일 그 얘기 중에 정말로 안 믿기는 거는 뭐 노화가 역전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분이 방송국에 나와서 말했다는 점이 가장 네. 신뢰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왜 그래요? 왜냐면은 방송국은 우리나라도 약간 그러죠. 백신 안 맞아도 된다 막 이런 사람들 그렇죠. 방송에 나와서 말하잖아요. 네. 네, 근데 이게 뉴스에 다뤄진 느낌이 이분이 좀 정통 과학자인 것 같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한번 저희가 다뤄보는 건데 이 원리가 왜 저 염색체 끝에 보면 텔로미어라는 게 있어요. 꼬리같이 달려 있는 게 이게 저희가 여기저기 요즘 뭐 가면서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이게 짧아지기 때문에 점점 나중에 네네. 이제 그 얘기는 예전에도 그죠. 네. 네. 있었죠. 네. 그래서 이제 퇴화가 생기고 이게 잘못돼 가지고 이제 복제가 제대로 안 되고 계속 늙는다는 과정이 네. 그런 거거든요. 우리 유전자가 20대 때는 이제 계속 세포를 계속 멀쩡한 좋은 세포를 생산해내다가 나중에는 이 복제되는 세포들이 잘못된 거예요. 네. 그러면서 늙어가는 건데 그거를 이제 짧게 만드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동시에 길이가 길어지게 만들 수 있다고 해서 이게 역전시킬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비판도 있습니다. 뭐 그 젊음의 분수를 찾았다는 식의 허황된 얘기일 뿐이다. 당연히 있겠죠. 근데 어쨌든 이런 약이 지금 개발을 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고 그렇다면은 노화의 원인이 확실히 그거다라는 걸 전제로 하는 거잖아요. 이 사람은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그게 과학계에서 통용이 되고 있는 설인가요? 확실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사실 제가 이 영생에 관심이 많아서 좀 미래를 많이 보고 싶기 때문에 옛날에 한 10여 년 전에도 인터넷 외국 인터넷 저 웹페이지 중에 이게 정말 마이너한 한 웹페이지인데요. 영생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근데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추구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이 있었어요. 십몇 년 전에.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가서 자주 봤거든요. 진짜 기발한 얘기가 많은데 어쨌든 종교적인 얘기는 아니에요. 의학자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처음 접했던 개념이 노화는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고 병이다. 질환이다. 노화가. 그런 얘기를 그때 처음 접했었고 그래서 뭐 그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정말 요즘 얘기 나오는 저 업로드해가지고 기계로 산다는 둥 그리고 뇌세포를 하나씩 바꿔치기 하고 뭐 별의별 얘기가 다 있었는데 제가 본 것 중에 거기가 제일 그럴싸했거든요. 어쨌든. 그런 다음에 이제 그런 거보다 하고 있다가 이제 요즘 이런 개념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근데 그때도 이제 문제가 됐던 게 노화라는 게 이런 부분도 물론 노화의 한 부분이지만 굉장히 복합적인 원인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거를 이런 식으로 하나를 바꿔가지고 뭐 노화를 막을 수 있고 뭐 이런 게 아니다라는 또 주장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건 또 그럴 것 같기도 하고. 노화의 원인이 단 하나라고 하는 게 조금 이제 믿음이 안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요것만 바꾸면 된다. 그것만 해결하면 노화가 해결을 된다라는 게 네. 별로. 저 기사를 보면서 그러니까 평소에 가졌던 다른 의문 하나가 약간 풀리는 기분이 들었는데 저희 전 대통령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저는 그게 궁금했어요. 누구 말이에요? 이명박 대통령. 아, 네. MB님. 그러니까 그 저분은 돈이 저렇게 많은데 왜 저렇게 계속 돈을 많이 벌고 싶어 할까가 진짜 항상 궁금했는데 150살까지 산다면 더 필요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혹시 그분은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얼굴도 되게 젊으세요. 옛날보다 더 젊어지신 것 같아요. 그죠? 언제 한번 모셔서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되겠네요. 이 얘기하면서 불로장생의 비결? 예, 사실 그런 문제가 있죠. 우리가 늙지 않고 오래 사는 건 좋은데 그럼 이제 우리가 늙는다고 해서 일 안 하면 우리를 먹여줄 것 같진 않아요. 그럼 그렇죠. 뭐 심지어 젊잖아요. 이제 몸도 막. 그럼 우리 150년간 일을 해야 되는 건가? 직업을 계속 구해야 되고 노동을 해야 되고 쉬지 못하고 이런 경제적인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래서 결국 우리 최 팀장은 자주 우려하는 거지만 자칫하면 이것도 있는 사람들은 오래 살거나 정말 거의 영생을 누리고 없는 사람들은 그냥 일찍 죽고 이렇게 세상이 두 개로 나눠지는 그런 위험성도 없잖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실 요 얘기만 딱 놓고 보면은 뭐 환영할 만한 얘기도 한데 세상 돌아가는 게 이런 것을 받쳐줄지 그거는 좀 의문이 생깁니다. 어쨌든 이게 내년 말에는 뭐 시험에 들어간다고 하니까 어쩌면 저희가 방송이 지금 우리 방송을 문을 닫을 계획은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년 말은 하고 있을 것이고 이게 임상 실험을 5년을 해도 그때도 하고 있을 수 있으니까 나중에 여기 혹시라도 나오면 우리도 한번 먹어보고 제가 한번 임상실험 대상으로 네, 임상실험 대상으로 한번 이렇게 아무튼 세상이 이렇게 신기한 것도 많이 나오고 이렇게 돌아가네요. 한번 보시자고요. 그리고 두 번째 뉴스는요. 로봇 얘기가 우리가 많이 나오지만 사실 얼마 전에 저기 뭐죠? 휴보. 그 휴보가 상 받은 그게 뭐였죠? 이름이? 다르파 챌린지라고 하는데 거기서 이제 1등을 해가지고 우리가 상금을 20억 원을 받아온 거예요. 그게 상금이 200만 불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보통 이런 챌린지 하면 뭐 상금은 의외로 작거나 1,000만 원, 명예 그리고 이런 식인데 여기는 돈을 진짜로 많이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카이스트의 오준호 교수님 팀이 가셔서 1등을 해가지고 왔는데 뭐 오늘 저 아인슈타인의 화장실에서도 사실 로봇 얘기를 좀 할 건데요. 로봇이 굉장히 지금 가까워진 건 사실이고 우리 주변에. 그런데 또 이제 로봇의 하나의 형태가 뭔고 하니 최근 기사 중에 좀 관심을 끌었던 게 뭐냐면 외골격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봇 하면 뭐 사람형 로봇도 있고 뭐 자동 로봇 혹은 SF에 나오는 인공지능의 로봇 같은 거 있지만 이거는 사람이 입는 거. 아이언맨 수트 같은 거. 그런 거죠. 그보다는 오히려 에일리언 2에 지문 기능. 그런 거. 저 딱 보고 그걸 연상을 했거든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외골격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외골격이란 거는 이제 곤충이 가지고 있는 거고 우리는 다 뼈가 안에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다시 좀 쓰듯이 이렇게 끼우듯이 해가지고 밖에서 몸을 이렇게 받쳐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10kg짜리 무게를 예를 들어서 1kg으로 느끼게 한다. 뭐 이런 식의 효과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런 게 지금 거의 뭐 쓰이고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일부에서는. 뭐 현장에서 혹시 쓰이고 있는 데가 있는 건가요, 이게? 네. 일본 농촌에서 사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일본 시골에서요? 예, 시골에 이제 어르신들밖에 안 계시니까 젊은 사람, 거기 일본도 우리나라 비슷하게 젊은 사람들이 없으니까 노인들이 뭐 비료 포대라도 나르고 쌀 포대라도 나르고 그러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차고 이거를 이런 거를 허리 같은 데다 차고 이렇게 하면은 무거운 거를 번쩍번쩍 들고 허리 힘이 세지나 봐요. 지금 하고 있다고요, 그거를? 네, 그거 텔레비전에서 봤어요. 그렇구나. 우리도 지금 노인 문제가 시골에. 우리는 노인을 뭐 더 일시키는 거지. 그러니까 아까 말한 그거잖아요. 나이 들어도 나이 들어도 계속 일을 하게 하는. 그러게요. 지금 사실 제일 필요한 곳 중에 하나가 그런 데인 것 같은데, 물론 이제 산업 현장에서 뭐 무거운 제품을 나른다거나 뭐 공장에서 뭔가 일을 할 때도 쓸 수 있겠지만, 이제 거기는 뭐 실제 뭐 기계 로봇 같은 걸 쓰기도 하고 하는데, 농사 현장에서 이제 사람이 움직여서 해야 되니까 이런 데는 그런 데서는 정말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이게 동력이 없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동력이 없고요. 스프링 장치랑 이런 걸 잘 만들어가지고 본 것 같아요. 앉았다 일어났다를 반복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이 정강이 같은데 저 무릎 밑에 같은데다 몰라가지고 앉았다 일어날 때 확 일어나지는 거야. 앉을 때는 중력에 의해서 앉고 일어날 때는 스프링으로 확 일어나게 해주고 힘이 덜 드는 거죠. 앉기가 힘들잖아요. 앉는 거는 자기 몸무게가 있으니까 중력에 의해서 잘 앉아지는 거고 올라갈 때는 살짝 도와주는 거고 우리 의자나 뭐 이런 거 들어 올리고 그럴 때 하긴 뭐 무거운 걸 하는 게 들어 올리는 것이 내리는 것보다는 올리는 게 힘드니까. 그래서 네이처에 나왔는데 이 무동력 외골격 시스템이 이거는 이제 보행 효율을 높여주는 거래요. 또 이런 것도 나왔나 봐요. 이거는 정강이 무릎 밑에 이렇게 차는데 요거를 신고 이렇게 걸어 다니면은 에너지 소비도 줄어든대요. 당연히 힘이 덜 드니까. 네. 타고 다니면 되잖아요. 뭐 모르겠어요. 근데 운동은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걸 신고 다니면 얼마나 살이 찔까 그 생각.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생각을 했는데 이게 살 빼려고 이제 파워워킹 이런 거 하시는 아주머니들 많으시잖아요. 이제 이런 분들은 절대로 하시면 안 되는 그런 부분인데 윗몸 일으키기 할 때도 그 홈쇼핑 같은 데 보면은 쉽게 하라고 이렇게 맞아요. 있잖아요. 그 이상해 좀. 운동이 돼요, 진짜. 그러니까요. 그 모터 달면 더 빨리 할 수 있어요. 안 하는 것보다 낫죠. 좀 쉽게라도 해라. 네, 그럼요. 그런 의미인 거예요. 쉽게라도 해라. 그것도 그렇네요. 너무 힘들면 안 하니까 아예. 참 여러 가지 관점들이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아무도 안 하죠. 결국 사가지고. 그렇죠. 누구나 무슨 생각으로 샀든 간에 결과는 한 2번 해요. 네, 그렇죠. 되게 비싼 빨래 거리들이 집에. 그러게요. 그래서 사람이 걸을 때 사용하는 이 종아리 근육이랑 아킬레스건 이 부분을 연구를 했대요. 여기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스프링 클러치 시스템이란 게 연결이 되는데 탄소 섬유로 만들고 엄청 가볍대요. 탄소 섬유라 그런지 뭐 무게가 그냥 운동화랑 비슷하대요. 물론 이제 운동화처럼 신는 건 아니고 뒤에 붙이는 거니까 뭐 운동화 무게에 그게 더해지겠지만 그래서 구동 장치가 전혀 없고 이게 대사 에너지 소비를 7% 정도 줄여낸다는데 7%가 작은 게 아닌 게 몸무게로 따지면 4.5kg짜리 배낭을 메고 다니다가 내려놓고 다니는 것 같은. 4.5kg 얼마나 무거운지 아세요? 우리 노트북 요즘 막 1, 2kg밖에 안 되잖아요. 노트북에다가 온갖 물에다가 막 온갖 잡동사니 다 해가지고 메고 다니면 한 3, 4kg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내려놓은 것 같은 상태라니까 일반인은 별로 상관이 없지만 이제 아까 얘기 나온 대로 뭐 아픈 사람들 그리고 그런 분한테 힘이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거 자꾸 개발되고 하면 인간이 너무 나약해지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그런 모든 문제에 대해서 항상 조금 좀 싫다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굳이 막. 근데 막상 참으면 되게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나약해지는 것이. 제가 편하니까. 이미 나약해지셨네요, 파트님. 제품도 없는데. 근데 물론 편해지는 점이 있겠지만 네. 이게 사실은 새로운 게 개발이 되어서 사람이 편해진 역사가 별로 없어요. 아하. 오히려 일을 더 하게 되는 경우지. 네. 그러니까 이게 있으니까 다른 못하는 일을 또 해야 될 거예요 아마. 인간이 원래 다른 동물들에 비해서 이동에 우리는 에너지를 거의 안 쓰잖아요. 지금 다 화학이나 석유 에너지 이런 걸 쓰니까. 네. 그래가지고 이제 비만이 말하자면 우리의 잘못이 아닌 구조적인 문제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계속 이동 수단이 빨라지니까 여러 군데로 돌아다니면서 일을 많이 해야 되고. 네, 맞아요. 네, 뭐 컴퓨터 생기니까 이제 쓰던 걸 타이프 치면서 일을 더 많이 해야 되고. 네, 스마트폰 인터넷 생기니까 아무 데서나 일해야 되고. 아무 데서나 일을 해야 되고. 새벽에 전화 오고 막. 네, 그러니까 이게 편리한 게 생기면 생길수록 사람은 일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 그러니까 전기도 없고 밤 되면 아무도 일을 못 하겠거니 이렇게 되는 사회로 가야 되는. 그렇죠. 그래, 그럼 우리 팟캐스트 못하고 아무것도 안 되는데? 우리 이걸로 지금 사는데? 네, 사실 뭐 맞는 말씀이기도 한데 한편으로 저는 이제 제가 작년에 다들 아시겠지만 디스크 수술을 했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복대 허리 이렇게 차는 거 그걸 줘요. 네. 그걸 차고 다니는데 너무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허리가 아파서도 아파서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나이 들고 하면 이제 등 근육, 허리 근육이 약해지는데 이걸 그냥 평소에 차고 다녀도 훨씬 다니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좋은 사회가 되려면 그런 걸 개발을 해서 그런 사람을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게 아니고 맞아. 그런 사람은 그냥 아픈 사람은 편하게 일 안 하고 쉴 수 있게. 그러니까 복대를 차고 돌아다니는 그럴 필요가 없이. 없게. 그럴 필요가 없게 하는 게 더 연금 주고 뭐. 네, 더 낫지 않을까. 제가 조금 다른 얘기인데 지난주에 봤던 기사 중에 좀 재밌는 게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존재가 너무 이상한 생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에서 진화됐다고 보기엔 너무 비효율적으로 진화가 됐고, 그러니까 허리 문제 같은 게 다 말하자면 중력하고 네. 우리 몸하고 뭔가 안 맞는 게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고, 그렇죠. 지구는 결국 아주 오래전으로 올라가 보면 범죄자들을 모아놓는 어떤 외계 행성의 유배 행성이었을 것이다라는 주장을 하는 막 못 뛰어다니게 무거운 중력 큰 대로. 우리한테 핸디캡을 준 거군요. 네네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거 과학자가 한 얘기예요, 설마? 네. PhD라고 책에 나와 있긴 세상에 PhD가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네, 그렇죠. 이상한 PhD 진짜 말고. 우리만 빼고 다 PhD인 것 같죠. 인간은 지구에서 나오지 않았다? 휴먼 안 나프라머스라는 책이 그러면 나왔대요. 파트님 설대로 네. 중력이 더 약한 화성에서 왔을 가능성이. 그러네요. 화성에서 유배됐다. 네. 여기 오면 이제 힘들 거니까. 그러니까. 하지만 우리는 또 적응해가지고 범죄의 역사를 이어가고 있고. 그래서 인간이 예를 들어서 햇빛에 이렇게 취약하고 음식 같은 것도 자연에서 생성된 음식들을 싫어하잖아요. 인공 막 이런 걸 좋아하잖아요. 그러고 만성 질병 같은 것도 상식적으로 봤을 때 너무 불필요한 만성 질병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특히 이제 척추 막 이런 문제로 봤을 때 인간은 몇만 년 전, 그러니까 되게 옛날에 외계행성에서 유배된 존재들이다. 근데 그 얘기 들었는데 뭐가 약간 마음에 들었냐면 우리가 왜 이 꼬라지인가를 설명하는 약간 좀 그냥 종자가 잘못된 거네요. 너무 처음부터. 막 이기적이고 막 못됐잖아요, 사람들이.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그것도 있었어요. 머리가 너무 크다고. 우리가? 네. 내가? 아니요, 일단 파트님을 특정한 것 같지는 않고요. 그냥 신체 비례상 머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출산할 때 예전에 죽고 막 이런 사람들이 그렇죠. 많았잖아요. 이것도 다 정말 이제 불합리하죠, 그건. 네, 우리 그러니까 뭔가 합리적으로 진화돼서 셀렉트 됐다고 보기에는 좀 문제가 많다 이런 얘기였는데 약간 태양계 연대기 같은 주장으로 좀 재밌는 얘기였던 것 같아요. 네. 참 태양계 연대기 말이 나왔으니 말입니다. 네. 지금 여러분이 많이 기다리셨을 거예요. 태양계 연대기가 지금 이북으로 드디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조만간 발매가 될 것 같고요. 네, 발매가 되면 또 제가 스스로 멋진 광고를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사실 꽤 있었는데 계속 그런 근거로 그런 이유로 설명을 하는 경우는 흔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되게 이상한 상황들은 많잖아요. 정말 딴 건 몰라도 태어나기가 너무 힘든 거야 우리는. 그래가지고 태어나서 많이 죽고 산모도 죽고
그런 거 옛날에는 비일비재했는데 지금이야 다 제왕절개를 해서 이렇게 꺼내지만 그때는 이제 아기가 거꾸로 되면 진짜 큰 문제였잖아요. 우리 나름대로 우리는 또 자연 선택을 겪어서 이렇게 여기까지 온 존재임에도 그게 그 상태다 계속. 그런 것도 좀 이상하긴 하죠. 모르겠습니다만은 로봇 외골격 얘기를 하다가 왜 지금 너무 멀리까지 오겠네요. 아, 편해지는 문제. 네. 그런 얘기를 얘기했었죠. 모르겠습니다. 일단 장애인들이나 뭐 힘이 없는 노인들이나 뭐 여러 가지 질병을 갖고 계신 분들한테는 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근데 뭐 사실 그렇죠. 뭐 이런 거에 의존하면은 근육은 약해지고 뭐 복잡하게 얘기를 안 해도 근육은 약해지고 뼈는 약해지고 그런 건 사실이니까. 이제 이거 쓰고 걸어서 헬스장 가서 운동하는 거죠. 그러게요. 웃지만 지금도 차 타고 헬스장 가서 맞아요. 운동하잖아요. 좀 그 시간에 걷든가 주변에. 그러니까 헬스장까지 걸어가면 운동될 것 같은데. 네. 근데 진짜로 그건 그래요. 그러니까 항상 저도 그게 조금 웃겼어요. 예, 저도 헬스를 끊었었는데요. 언제 갔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지금. 네, 곧 만기가 도래할 것 같아요. 그런 거죠 뭐. 자, 그래서 로봇 이야기는 오늘 아인슈타인의 화장실 부분에서 조금 더 심도 깊은 논의를 한번 진행해 보는 걸로 하고요. 네. 그러면 과학 뉴스 이 정도 하고 오늘의 메인 코너 뉴턴의 발가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학교 종이 땡땡땡 어서 모이자 선생님이 우리를 기다리신다. 네, 오늘 뉴턴의 발가락은 외계 행성 네. 특집으로 마련을 했는데요. 네. 우리가 중간중간에 뭐 외계 행성 얘기를 조금씩 하긴 했지만 사실은 되게 많이 했어요. 예, 조금씩 합쳐보면 되게 많긴 한데. 되게 많긴 한데 그래서 저도 고민을 한 게 네. 따지고 보니까 거의 다 했더라고요. 복습 시간이구나. 네. 어떡하죠? 종합 복습. 네, 종합복습. 네. 어차피 다 까먹었을 거니까. 네. 그 총정리를 한번 해보자. 최근에 망원경 얘기도 했고 했으니까 네. 한번 그렇게 가보자는 얘기인데, 네. 뭐 외계 행성에 아주 익숙한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뭐 이걸 처음 듣는 분도 계실 수 있으니. 저는 약간 제 주제 듣고 뭐 아는 얘기 이렇게 이렇게 생각했어요. 네. 원래 또 게스트를 섭외를 했는데 네네. 뭐 사실 이제 섭외가 되게 쉬워졌어요. 우리가 좀 유명해졌어요. 네, 유명해지니까 네. 이제 다들 은근히 기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래서 언제 오지 내 차례를. 네. 돈 받을까요, 우리? 아 괜찮다. 네, 그래서 뭐 섭외할까 하다가 너무 게스트를 또 계속 나왔으니까. 계속 나와서 이번에 없이 한번 해보자라는 네. 생각으로. 사실 우리끼리 좀 속닥하게 할 때도 있어야죠, 그죠? 네. 자, 그럼 이제 우리 최 팀장이 외계 행성에 익숙하니까 최 팀장이 한번 프로그램을. 그러네. 아 왜 그러세요? 그러지 마세요. 자, 일단 요거 하나만 물어볼게요. 외계 행성의 정의, 외계 행성 뭐예요? 그러니까요. 외계 행성은 뭐 외계에 있는 행성이죠. 그거 뭐라고 말해야 되죠? 그거 좀 나는 나다 이런 얘기 아니야? 아, 네, 네. 그런 건데요. 그렇죠. 예, 됐습니다. 네, 정답이에요, 정답. 아, 정답이에요. 네, 네. 정답이죠. 달리. 네, 네. 외계 행성이 외계에 있는 행성이죠. 아, 그렇군요. 네. 예, 역시 박수. 아, 네. 제가 아는 얘기 사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약간 그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얘기는 다른 분들도 다 아실 거예요. 네, 네. 이 정도가 외계 행성의 정의죠. 네, 자, 말 그럼 그대로. 이제 그걸 조금만 더 설명을 해주신다면? 네, 좀 더 과학적으로 들리게 얘기를 하려면은 네. 태양이 아닌 다른 별의 주위를 도는 행성. 다른 이런 별의 정도. 주위를 도는 행성. 그렇죠. 네.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한 뭐 태양계 안의 행성, 태양계 안의 위성, 뭐 더 이상 행성이 아닌 명왕성 이런 거는 네. 다 이게 아닌 거죠. 그렇죠. 네. 일단 뭐 외계라는 것 자체가 태양계가 아닌 외계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근데 사실 계속 변한 게 네. 옛날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목성인, 네. 뭐 아담스키 이런 사람들이 금성인 이런 거 다 외계인으로 불렀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개라는 개념이 기준을 어디다 잡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그때는 이제 지구라는 세계. 그렇죠. 네. 그 개의 외계 이렇게 네. 되는 거고. 그렇구나. 네, 여기서 정의하는 건 태양계가 아닌 다른 외계. 예, 그러니까 뭐 목성인을 외계인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거는 이제 지구라는 이 세상을 네. 하나의 개로 본 거고 네. 요거는 지금 우리 태양계의 영향권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네. 다른 별을 도는 행성이다. 네. 목성인이나 화성인이 없기 때문에 헷갈릴 일은 없어요. 아, 그렇죠. 화성인은 아직 조금 되게 기대를 안 버리세요. 네. 화성이는. 아니 뭐 계속 나온다는 얘기는 있으니까 어쨌든. 그렇죠. 뭐 하긴 뭐 아무 생명체가 나와도 일단 인이라고 붙여도 되니까. 그러니까 뭐가 나와도 한편 인은 아닐 것이고 네. 사람은 아니니까. 네. 예. 목성에는 분명히 없을 것 같죠. 목성에는 가스 행성이니까 없을 것 같지만. 대신 유로파에 유로피안이 있으면은 있잖아요. 유로피안이 되는 거죠. 네. 아무튼 그럼 이제 이런 행성이 외계 행성인데 이 외계 행성은
대부분의 별에 행성이 있는 건가요, 지금? 지금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죠. 네. 예. 예전에는 그게 아닐 것 같다는 예전에는 뭐 이거 여러 가지 단계가 있었는데 그 예전에 뭐 천동설일 때는 지구밖에 그렇죠. 없으니까 네. 그것도 뭐 당연히 외계 행성이고 뭐 아무것도 없는 거고 네네. 처음으로 이제 기록상 좀 우리 최근에로 오면은 중세 그 조르다노 브루노가 네네. 외계가 있다. 그랬죠. 네, 다른 별에도 지구와 같은 세계가 있다라고 막 주장을. 그렇죠. 그 사람은 그냥 지동설만 주장한 정도가 아니라 네. 거기까지 주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한 얘기잖아요. 그냥 그게. 직관적으로 근데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죠. 그러다가 이제 화형을 당했죠. 이게 이렇게 밝혀지는 거를 알게 됐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예. 아예 그 이제 천동설 오히려 전에 그 뭐 그리스 시대 때 네네. 그 데모크리토스 같은 사람은 원자론을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 원자는 무한하다고 생각했어요, 그 사람은. 아하. 원자의 수가 무한하기 때문에 네. 지구 외에 다른 세계도 뭐 당연히 있지 않겠냐 그런 식으로 원자의 수가 무한하니까, 네, 무한하니까. 우리 세상 외에 다른 세상이 많이 있어야 될 것이다. 네네. 그런 논리군요, 그건 네. 또. 그래서 지금은 외계 행성이 대부분의 별에 있다고 보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천동설일 때는 당연히 없었다가 지동설로 바뀌었잖아요. 이제 네네. 갑자기 바뀌니까 이제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하. 그러고 나니까 당연히 외계 행성이 있을 거다라는 식으로 급변을 해서 그때는 그냥 외계 행성만 있는 정도가 아니고 지구 외에 다른 데에도 말 그대로 아까 목성이나 화성이 얘들도 다 있을 거다. 네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때는 또. 지동설 나고 나서. 지동설 나오고 한 100년, 200년 지나고 나서는 그것도 꽤 옛날이잖아요. 예. 네. 1800년대 이때쯤에는 화성인 뭐 당연히 있을 거고 네네. 케플러 같은 경우는 달에 사는 외계인을 주제로 SF도 썼어요. 케플러가 달 주제로 SF를 썼어요? 네, SF를 썼어요. 달의 외계인. 달의 주제로? 외계인에 대한 주제로. 그럼 뭐 내용이 어떤 거예요? 모르죠. 뭐 뻔하지 않겠어요. 달에 외계인이 있다. 뭐 뭐 그런 거겠죠, 네, 뭐. 그런 제목이 뭐 꿈인가 뭐 그런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그 이후 분위기는 지구가 그냥 여러 가지 행성들 중에 하나니까 특별할 게 없는 거죠. 당연히 있을 네, 것이다. 그러니까 지구에 생명체가 있으니까 네. 다른 데도 당연히 있지 않겠냐. 그런데 한편 그때는 우리 태양 같은 별들이 이미 많이 있다고 알고 있었던 때죠.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행성이 있을 것이다. 예, 예. 저 하늘에 있는 저 점들이 예, 다 태양 예. 같은 별들이니까. 예, 예. 그렇군요. 그런데 또 계속 그렇게 믿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다시 행성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하는 이론들이 몇 개 나왔는데 그 중에 그 한때 되게 지배적이었던 이론은 행성이 쉽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별끼리 충돌을 해서 별과 별이 충돌을 해서 거기에서 나온 잔해가 모여서 행성이 된다. 네. 혹은 충돌까지는 아니더라도 별이 이제 다른 별하고 스쳐 지나가면서 이제 뭐 물질들이 빠져나오면서 행성이 된다. 이런 이론이 한 40년대 이전 그때는 또 지배적인 이론이었어요. 네. 행성이 만들어지는 이론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그 사건은 굉장히 드문 사건이거든요. 아하. 예, 그렇게 되니까 행성이 많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행성을 뭐 찾는다거나 이런 계획이 없었죠. 그냥 없을 거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때는 또. 그랬다가 그건 또 어떻게 바뀌었나요? 그러다가 이제 또 새로운 이론들이 나온 거죠. 이제 관측을 해보고 하다 보니까 별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이제 이론이 나오니까 또 이제 가스들이 뭉쳐서 빙글빙글 돌면서 원반처럼 만들어진다. 네. 그러면 그게 행성이 만들어지지 않겠냐. 그게 이제 지금 현재의 이론이죠. 그러니까 그 이후로는 대부분의 별이 그렇게 만들어지니까 대부분의 별이 행성이 있을 거다. 지금은 그게 지배적인 이론이고 실제로 이제 행성들을 찾고 있고. 네. 예. 아, 저 케플러 SF 내용 찾았는데 제목이 솜니움 꿈 있잖아요. 네네. 썸니아 할 꿈. 때 꿈이라는 제목인데, 그러니까 티코 브라의 제자가 악마를 소환해서 달에 여행을 갔는데 달에 갔더니 이제 커다란 분화구 같은 게 있잖아요. 이게 이제 달나라 사람들이 도시를 건설한 결과 이게 뭐 분화구가 생겨났고 지구에 비해서 낮이 길고 표면이 뜨거워서 달나라 사람들은 지구인보다 다 몸도 크고 강인하고 뭐 이제 이렇다는 설정이었대요. 네. 근데 이제 말도 안 되는 좀 악마를 소환해서, 그러니까 그 달은 상상할 수 있는데 가는 법은 상상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악마를 소환해서. 로켓 이런 걸 생각할 수가 없으니까. 네, 근데 거기 이제 그 악마를 소환해서 가는 와중에 성층권에 들어서면 혹독한 추위가 닥치고 호흡할 공기가 없어진다라는 또 과학적인 묘사를 했다고. 악마가 뭐 그 정도는 보호를 안 해주나 봐요. 그러니까. 진짜 마술과 과학이 뒤섞였던 시대잖아요. 네, 때가. 네. 그 저때 뉴턴 때 이럴 때가 다. 네. 케플러라는 사람 자체도 사실상 거의 점성술사였으니까. 네, 아, 네. 그렇죠. 달 보는 사람이었으니까. 그러니까요. 그 인형극 같은 거에 아주 어릴 때 네. 어린 인형 인형극 같은 데에 목성인, 금성인, 화성인 다 나오는 그런 예, 인형극 비슷한
그런 게 있었어요. 아, 우리나라요? 우리나라. 아, 진짜요? 네. 어디서 그런 걸 또 보셨어요? 아주 저는 어릴 때 TV를 많이 못 봤기 때문에 아주 어릴 때는 아니에요. 제가 아주 어릴 때는 TV가 없었기 때문에. 아, TV에서 그런 걸 했어요? 네, TV에서. 네, TV에서 하는데 그러니까 말투가 달랐어요. 뭐 그러니까 목소인 같은 경우는 따 이런 식으로 끝을 내고 뭐 한국말 쓰고요. 한국말 쓰고 그게 기억이 나네요. 그러니까 그때도 저도 어렴풋이 그냥 생각에 뭐 행성마다 뭐 생명체 있겠지 정도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때. 어떻게 보면 옛날 문명이 어떤 면에서는 애들적인 사고를 했을 수도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그게 자연스럽게 보였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럼 이때 제가 기억하는 건 이상하게 제가 어렸을 때 본 과학책 뭐 진짜 과학책은 아니지만 뭐 어린이 무슨 어쩌고 이런 책 있잖아요. 네. 그런데 보면은 외계행성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묘사를 했던 것 같은데 그게 발견을 못했기 때문일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발견했다라고 주장을 거의 1800년대부터 외계행성을 발견했다라는 주장이 과학자들 사이에서 계속 나왔어요. 꾸준히 나왔는데 다 나중에 아닌 걸로 해보니까 아니더라 이런 식으로. 대표적인 게 그때는 어떻게 외계행성을 찾았냐면은 별의 위치를 보는 거예요. 별이 조금씩 위치가 변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동을 해요. 특히 이제 가까이 있는 별들은 이동하는 게 찍고 한 10년쯤 후에 찍으면 다른 데 가 있고 그거를 열심히 찍는 거예요. 열심히 찍어서 변하는 궤적을 보니까 뭔가 흔들리면서 이동을 하더라. 그게 행성이 돌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흔들리는 거다라고 주장을 이제 관측을 내가 했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는데 그게 나중에 다시 관측해 보니까 아니더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외계행성에 대해서는 이제 과학자들이 진지하게 연구할 대상이 아니다라는 그 느낌을 준 거죠. 이거는 손엉터리 그 과학이지. 있을 가능성은 있을지 모르지만 있을지 모르지만 계속 워낙 엉뚱한 결론이 자꾸 나오니까 헛발질을 여러 번 했군요. 자꾸 하다 보니까 잘 안 믿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아틀란티스가 적골난 거거든요. 아틀란티스가 처음에 플라톤이 얘기하고 이럴 때는 무게가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뭐 중간에 중세도 그렇고 19세기, 20세기에 또 뭐 이런 사람들이 엉뚱한 이상한 얘기하다가 막 아닌 걸로 되고 그러다 보니까는 아틀란티스란 말 자체가 금기가 돼서 이제 그냥 그 말이 나오는 순간 그 내용과는 상관없이 무조건 무시되는 바보 인증 뭐 이런 거. 뭐 그런 거죠. 조금 이제 저희 입장에서도 뭐 억울한 측면이 없잖아 있긴 하지만 그런데 이거를 이제 결국은 발견했단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그 이제 계속 조금 얘기를 하면은 1960년대 정도까지 그 바나드 별이라는 별이 굉장히 많이 움직이는 별이거든요. 바나드라는 버나드. 아, 예, 근데 아까 왜 그러셨어요? 바나다 별? 그 제가 예전에 옛날 교과서에 바나드 별이라고 나왔어요. 그 옛날 그 기억이 남아가지고 나중에 이제 찾아보니까 그게 버나드 별이더라고요. 그 칼 사강 시절에. 거기에서 이제 바나드 별이라고 나와 있어가지고 그렇군요. 그 기억이 남아 있어서. 예, 버나드 별이다. 그러니까 그 별에는 행성이 있다는 주장이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이 됐어요. 그게 저 태양계에서 좀 가까운 별이죠. 네, 좀 가까운 별이고. 그러니까 그걸 이제 그 움직이는 걸 계속 관측을 해서 사진을 뭐 수백 장 찍었거든요. 수백 장 찍어서 보니까 뭔가 흔들리는 움직임이 있다. 그래서 그 코스모스에도 그 버나드 별에는 행성이 있을지 모른다라는 그 글이 나와요. 사실은 또 그때 그 코스모스 지금 확인을 해보니까 거의 그 행성이 있다라는 식으로 써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진짜로 믿은 거죠. 아마 칼제가는 믿던 것 같아요. 그럼 거기서 찾은 건가요, 결국? 근데 아니라는 게 밝혀졌어요. 거긴 또 없어요? 네, 거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하도 이제 많이 퍼져 있으니까 그 1979년에 아마 영화로도 만들어져서 아는데 히치하이크를 위한 은하수를 여행하는 히치하이크를 위한 안내서 거기에 그 버나드 별이 정거장이 있다라고 나와요. 그 소설에. 그 당시에는 믿는 사람들은 그 진짜 행성이 있다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런데 관측을 해보니까 없다? 지금까지는 아마 발견 못한 거예요. 발견 안 됐다. 그 행성에서, 그 별에서는. 거기보다 가까운 센타우리, 알파, 뭐 프록시마 이쪽에는 행성이 있나요? 네, 아마 최근에 발견한 걸로 기억이 나요. 제 기억으로는 뭐 있는 것 같이 보였다 이런 식의 얘기가 나왔던 것 같아서. 근데 막상 기대를 걸었던 바나다 별에는 행성이 없었다. 뒷부분 발음은 이제 사투리적인 어떤 특성이었던 것 같고요. 그렇지만은 의외로 또 여기보다 먼 데에서 지금 좀 찾은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하도 헛발질을 많이 하니까 원래 뭔가 성과가 나오려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 분야의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연구를. 그러니까 진지하게 연구를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학자들이 자기 이제 연구 주제를 잡으려면은 뭔가 성과가 많이 나올 만하고 사람들도 관심을 가질 만한 걸 택해서 그게 평생이 자기 진로가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뻥일지도 모르는 걸 내 진로로 잡아서 그 연구 위생을 밝히기가 힘들잖아요. 평생을 헛고생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행성을 찾으려고 찾은 게 아니고 펄사를 연구하던 사람들이 펄사를 관측하던 사람들이 보니까 펄사라는 게
그 중성자별인데 네. 회전을 굉장히 빠르게 네. 아주 일정한 속도로 예, 너무나 일정해서 시계로서도 될 정도로 네네. 예, 그런데 그 주기가 조금씩 변하는 걸 본 거죠. 일정해야 되는데. 일정해야 되는데 아하. 예, 조금씩 변하는 걸 보고 뭔가 주변에 다른 중력이 영향을 준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 행성이 있나 보다. 펄사를 도는 행성. 예, 펄사 주위를 도는 네. 행성으로 그게 1990년대쯤에 하나가 펄사 주변을 도는 행성이 발견이 딱 됐어요. 1990년대가 돼서야 하나가 네, 발견됐군요. 1990년대. 네. 그럼 최근이에요, 그죠? 아주 최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어렸을 때는 사실 외계 행성이 좀 이상한 거였다고요. 그렇죠. 그죠? 네, 네. 그게 좀 재밌는 게 펄사를 관측하던 사람들이 발견을 했다라고 공식 발표를 했어요. 네. 했는데 얼마 후에 또 다른 펄사에서 또 발견을 했어요. 그런데 그 두 팀이 학회에서 이제 발표를 순서대로 딱딱 하기로 돼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첫 번째로 발견했다라고 발표한 팀이 학회 직전에 데이터를 다시 분석해 보니까 잘못 나온 거예요. 분석을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학회장에서 자기들이 발견한 게 잘못됐다라고 네. 발표를 한 거예요. 아, 네. 사실 그러기도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모인 사람들이 그 굉장히 큰 사건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기대를 하고 모였는데 이게 잘못됐다라고 발표를 하니까 그 기립박수로 용기를 예, 용기를 칭찬했구나. 격려를 해줬죠. 멋있네요. 예.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림은 막 네. 유리병 던지고 맥주병 던지고 막 이러고 이런 건데. 근데 다들 공식 발표이기 때문에 이제 네. 들으러 와야지 하고 들으러 왔는데 아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네. 그 기립박수를 쳐서 격려를 해줬는데 그 다음 발표도 또 똑같은 주제였거든요. 네. 근데 이 사람들은 맞았어요. 네. 어떡하면 좋아. 그러니까 연속으로 하나는 취소가 되고 하나는 맞고 그런데 청중들은 충분히 과학적으로는 증명을 됐으니까 네. 그건 인정을 하고 또 다시 한번 기립박수로 되게 만족시키기 쉬운 사람들이네요. 뭐 잘못해도 기립박수 쳐도 아무렇게나 해도 기립박수. 기립박수를 쳐. 그러니까 최초 발견자가 이제 두 바뀐 번째 거죠. 팀이네요. 어쨌든 결과는 발견을 했다. 네. 네. 원하는 걸 얻어갔어요 지금 그렇죠. 참여자들이. 네, 어디 갔죠? 근데 지금 첫 팀이 네. 두 번째 팀이 이런 걸 발표한다는 걸 알고 있었나요? 알고 있었죠. 그런데도 그걸 얘기를 했다. 그렇죠. 그러니까 두 번째 팀은 자기들이 첫 번째가 아니라는 걸 가지고 좀 실망을 했어요. 네. 실망을 했는데 그래도 자기들은 계속 의심을 하는데 저기서 이제 발표를 하니까 아 우리가 발표한 게 맞나 보다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네. 어쨌든 두 번째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이제 첫 번째가 돼버린 거죠. 네. 그러면은 그 전에는 외계인은 다 약간 있다는 그러니까 대중문화, 그러니까 이티 막 네. 이런 것도 있고 다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면 그런 데들 어디서 왔다고 생각했을까요? 대중들은 그냥 있다고 네, 생각했을 것 같아요. 외계 대충. 행성은 네, 이제 과학자들이 진지하게 연구 주제는 지금도 뭐 외계인을 연구한 사람은 없잖아요. 아, 그렇죠. 과학 중에도. 그러게요. 근데 이게 혹시 노벨상 받았나요? 노벨상 가능성은 계속 예측은 되고 있어요. 혹시 받을 그럼 수 20년 있다. 지났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직 받았으면 벌써 받아야 되지 않나요? 보통? 뭐한 30년 지나서 한 사람도 있고 뭐. 네. 네. 노벨상 받으면 되게 억울하겠다. 첫 번째 팀은. 아무리 뭐 기립박수를 받고 해도 사람들이 기억하는 건 두 번째 팀 아닌가요? 그렇죠. 두 번째 팀이 아니라 이제 그게 첫 번째 팀인 거죠. 그러니까 그게 첫 번째 팀인 네. 거고. 네. 어쨌든 네, 아름다운 광경이 연출됐던 네. 얘기시고. 그러니까 첫 번째 행성은 펄사에서 발견이 됐는데 네. 근데 신기한 게 펄사는 그 초신성 폭발을 한 다음에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행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가 쉽지 않았던 거죠. 아 그러네요. 네. 초신성 폭발 때 다 그렇겠네요. 날아갔으니까. 근데 행성이 있어요. 거기에는 분명히.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특이한 거죠 이게. 안 날아가고 얘는 게 버틴 거예요. 그러니까 안 날아가고 버텼는지 아니면은 터지고 나서 다른 거에서 이제 유입된 건지 아직 모르지만 그래서 다른 펄사에도 있을까라고 찾아봤는데 아직까지 하나도 못 찾았어요. 어허. 네. 그러니까 원래 두 개를 찾았다가 하나는 아니었고. 예. 다른 펄사는 하나만 그, 있다. 예, 그 펄사에만 행성이 있어요. 지금까지. 그 행성도 3개가 있거든요. 그 펄사에는. 아, 그래요? 행성이요? 한 개가 아니고 3개가 있어요. 3개가 있는데 다른 펄사는 행성을 가지고 있는 펄사가 아직까지도 하나도 발견이 된 게 없어요. 근데 이것도 진짜 운이네요. 예. 예. 그러니까 최초의 행성을 진짜 발견하기 어려운 곳에서 발견한 거죠. 그러게요. 네. 한편으로는 펄사란 특성 때문에 또 발견할 수도 있었던 그렇죠. 것이고. 그것 때문에 발견이 된 건데 네. 우연히 그 펄사에서 딱 발견이 된 거예요. 다른 펄사를 다 뒤졌는데 지금까지 아직 하나도 못 찾았거든요. 저 진짜 약간 오랜만에 이상한 질문 하나 하고 싶은데 펄사 주변을 도는 행성은 막 이렇게 번쩍번쩍해요. 계속. 빛이 별로 안 나올 거예요. 아, 그 말만. 네, 가시광선이 나오는 그렇죠. 전체가 아니니까 펄사는. 아 그렇구나. 네. 아 그렇군요. 네, 전파로 이제 관측하는 거거든요. 몰랐어요. 네, 뭐 대부분 모를 거예요. 이제 펄사람이 이제 회전한다 그러니까 네.
그 경광등 외 그 경차차 그런 느낌. 네. 그것도 아니거니와 뭐 그런 식으로 보일 정도로 느리게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빨리 돌잖아요. 그렇죠. 예. 예. 1초에 열흘 바퀴. 나름대로 이게 천체인데 그렇게 예. 빨리 돈다는. 최고로는 막 1초에 거의 1000바퀴까지도 돌 수 있어요. 와. 예.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도는 거죠. 그게 엄청나게 정밀하게. 그러니까 조금만 변화가 생겨도 쉽게 찾을 수 있는 거죠. 궁금한 게 있는데 중성자별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어떤 식으로 전파가 나올 수 있어? 어떤 애는 원래 별은 핵융합 반응 이걸로 이제 빛이라는 전자기파가 나오는 건데 중성자별에서 어떻게 전자기파가 자기장 때문에 자기장이 있고 그 자기장이 계속 빠르게 도니까 변화가 생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전파가 나오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 펄사에서 처음 발견이 됐다. 네. 그런 다음에 이제 우후죽순으로. 그 다음에 이제 펄사에서 처음 발견됐으니까 이제 사실 좀 만족스럽진 않거든요. 외계 행성을 찾는 목표는 아까 말했듯이 외계 생명체 7가 인간이 되는데 펄사 주변에 생명체가 있을 것 같지는 않잖아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제 진짜 제대로 된 그 외계 행성이라면 태양과 같은 별 주변에 있는 걸 찾아야지. 그게 진짜 외계 행성이 아니겠느냐라고 생각을 해서 그걸 최초로 찾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좀 경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좀 인기 종목이 된 거예요. 외계 행성을 찾는 게. 그래서 뭐 몇 년 동안 이제 자료를 모으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그때 처음 쓴 방법이 그 도플러 효과. 네, 도플러 효과라고 빛의 광원이 움직이면 그 빛의 파장이 변한다. 멀리 가면 빨갛게 보이고, 그렇죠. 오면 파랗게 보이고 이런 식의 얘기죠. 네. 그 스펙트럼을 관측을 하는데 만일에 행성이 있다면은 그 별도 흔들릴 거 아니에요, 그죠? 앞뒤로 흔들리니까 주기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거하고 구별이 되잖아요. 거기서 도플러 효과가 보이는 거군요. 네,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행성이 있는지를 찾아보자라고 해가지고 스펙트럼 자료들을 모으기 시작했죠. 그동안 또 모여 있는 것들도 있을 것이고 확인해보고 그래가지고 찾은 건가요? 그래서 찾았어요. 그래서 이제 페가수스 51이라는 별에서 처음으로 그냥 보통 별이거든요. 별사가 아니고 거기서 도플러 효과를 분석을 해서 찾았는데 이 행성이 주기가 4일 정도밖에 안 돼요. 공전 주기가. 와. 질량은 목성 정도 질량이고. 아이고 어지러워라. 네. 그러니까 엄청나게 가까운 데에서 엄청나게 빠르게 도는 거죠. 네. 그러니까 좀 쉽게 찾은 거예요. 네. 도플러 효과가 많이 일어날 테니까. 많이 일어나니까. 이 별에. 네, 많이 일어나고 이게 예를 들어서 만일에 태양을 누가 이제 도플러 효과로 찾는다. 그러면은 목성 때문에 주로 움직이잖아요. 태양은. 그러니까 목성이 주기가 11년이에요. 그러니까 11년 주기로 왔다 갔다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11년 동안 11년 동안을 관측해야 그걸 분석해서 행성이 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게요. 근데 다들 바쁜데 뭐 11년 동안 이것만 보기도 그렇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이전에 자료를 모으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더 열심히. 발견한 사람들보다 더 일찍부터 열심히 모았는데 그 사람들은 적어도 몇 년은 자료를 모아야 분석을 해서 찾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자료만 계속 모은 거예요. 모았는데 저기서 누가 발견했대. 4일짜리를. 근데 보니까 자기들이 이미 관측한 거예요. 네. 그래서 다시 그걸 분석해 보니까 맞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자료를 열심히 모은 다음에 저쪽에서 발견한 사람들을 확인해주는 역할을 했죠. 네, 그게 진짜 행성이 맞다. 저 원칙과 기본에 너무 얽매이는 것도 마냥 좋은 건 아니니까요. 네. 근데 저희가 그 행성이 생성이 될 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약간 이게 어떤 유니버셜한 법칙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를 들어 큰 행성은 가스 행성이고 가스 행성들은 조금 뒤로 물러나고 이제 이런 식으로 태양계를 보면 보이는 패턴들이 있잖아요. 근데 외계에서는 이게 다 그냥 하나도 안 맞아요? 정확한 규칙이 있는 게 아닌 거죠. 네. 그러니까 뭐 조건에 따라서 그게 다 달라져 버리는 거죠. 처음에 뭐 생성될 때 성이라던가 기타 등등. 그러니까 이제 별이 가스가 뭉치는데 균일하게 뭉쳐져 있는 게 아니고 뭐 그 주변 조건이나 그런 거에 따라서 막 변하는 거죠 이제. 그래서 그러니까 아까 제트님 말씀하신 대로 오랫동안 자료만 모은 사람들은 그 패턴을 염두에 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그렇게 빠르고 가까운 큰 행성이 그렇게 가까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못한 거죠. 아까 펄사 처음 발견한 사람들도 그렇고 이분들도 그렇고 뭔가 오늘은 그 열심히 하고 근접했는데 결국은 저 왕좌를 쓰지 못한 그런 분들의 얘기로 이어질 것 같은 예감이 드는데요. 그래서 만일에 아까 노벨상 얘기하셨는데 노벨상을 준다면 누구한테 줘야 되느냐라는 게 약간 논란이에요. 진짜 펄사 팀하고 이 펄사 팀이냐 아니면 이 팀이냐.
공동수상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만일에 아마 제 생각에는 거의 공동수상 정도가 공평하고 하나만 고른다면 저는 첫 번째 팀이라고. 첫 번째 팀이다. 그래도 역시 제 생각도. 예. 우리가 생각을 어떻게 한다고 해서 여기에 좌우되진 않겠으나. 네, 전혀 좌우되지 않지만. 네. 그래서 이거는 도플러 효과를 통해서 찾은 건데 네. 요즘은 요거 말고 다른 방법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때부터는 외계행성 찾는 게 대유행이 됐죠. 대유행. 이게 90년대 중반 이후로. 90년대 중반 이후로는 제가 그 국제학회 나가면 만나는 사람의 반 이상이 외계행성 찾는 사람이에요. 네, 그 정도로 그냥 그 붐이 돼가지고. 네. 뭐 진짜 말 그대로 개다소다. 외계행성 찾는 게 그냥 대부분의 사람들의 일이었어요. 그러면 지금 일단 뭐 수요로 봐도 굉장히 네. 많이 찾았겠네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달려드니까 이제 계속 나오는 거죠. 대충 끊임없이 나오는 거죠. 몇 개 정도 지금 나오나요? 지금 제가 그래서 조사를 했어요. 이게 네. 계속 변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 날짜로 조사된 걸 보니까 우와, 2015년 7월 8일자 네, 최신 업데이트된 최신 업데이트로 그 사이트가 있어요. 네네. 근데 그 날짜로는 6월 28일 날짜예요. 6월 28일. 6월 28일 날짜로 1931개. 1931개. 네, 1931개. 이게 대단한 게 뭐냐면 제가 사실 저 K 박사님 자료를 갖고 있는데요. 네. 2013년 7월이니까 딱 2년 전이에요. 네네네. 이때 908개라고 나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뭐 2년 사이에 1000개가 1000개가 더 2배 이상 는 네. 거예요. 그 주역은 케플러 우주망원경. 케플러 우주망원경. 네. 네. 그 친구가 뭐 고장 난다 안 난다 어쩌고 하면서 계속 네. 찾은 거군요. 그때 케플러는 후보를 잔뜩 발견해놨잖아요. 네네. 후보를 그렇죠. 잔뜩 발견했다가 지금 1931개는 확인된 거예요. 네. 후보는 다 빠지고 과학자들이 어떤 조건으로 볼 때 분명히 이건 행성이다라고 확인한 게 1931개. 그 외계행성이 900개에서 1900개로 늘어나면요. 네.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생명체를 찾거나 지금 뭐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숫자만 늘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목록이 엄청 길어졌죠. 네, 그러니까 그게 어떤 연구의 가치가 있는 일이에요? 통계적인 연구를 할 수가 있게 되죠. 수가 더 많아지면. 네, 수가 더 많아지면은 행성이 그러니까 이제 평균적으로 몇 개가 된다든지 아니면 평균적으로 어떤 질량의 행성들이 얼마나 많다든지 예, 그런 식으로. 한편으로는 많이 발견하다 보면 지구랑 비슷한 것도 더 나올 수 그렇죠. 있고 예, 뭐 그런 그렇죠. 것도 있겠죠. 예, 예. 그러면 지금 외계행성을 찾는 사람들은 어떤 거를 찾기를 바라면서 계속 그렇게 찾는 지금의 목표는 쌍둥이 지구예요. 지구랑 똑같은 지금 거. 이제 점점 목표가 바뀌잖아요. 처음에는 외계행성이 무조건 찾는 그 자체가 목표였고 예, 찾고 나니까 많이 찾는 게 목표고 네. 이제는 어느 정도 많이 찾으니까 지구랑 거의 비슷한 행성을 찾는 게 목표가 됐죠. 그러니까 다들 그렇게 말은 안 하지만 사실은 다 외계인 찾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네. 이게 외계행성이 물론 인기가 있는 종목이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달려들잖아요. 네. 또 좋은 이유가 있어요. 연구비를 따기가 쉬워요. 아하. 네. 외계인이니까. 외계인. 네, 그러니까 위에 결정 권한을 가진 사람을 설득을 해야 되잖아요. 네. 너무 쉬워요. 네,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 그러게요. 다른 모든 전문학 주제는 이게 뭐고, 네. 우리가 이걸 가지고 뭘 하려고 그러니까 하고. 뭐 원시 중력파 검출이는 그렇죠. 거. 이게 왜 필요한지, 이게 도대체 뭔지, 어떤 이론에서 나온 건지, 이걸 하면은 우리가 뭘 알게 되는지를 다 설명을 해야 되는데, 네. 이건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네요. 예, 다른 별에 있는 행성을 찾아요. 예, 지구랑 똑같은 거를 찾겠다. 네.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예. 그 한편으로는 이 말이 결국 외계 행성을 찾는다는 말은 외계인을 찾겠다의 다른 말 비슷한 그렇죠. 것이고. 네, 그러니까 누구나 쉽게 설득이 이해가 되고 일단 네. 그리고 필요성이 그냥 쉽게 공감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찾고 있고 지금. 찾고 있고 실제로. 많이 찾았고. 네. 그래서 이제는 도플러 효과로도 보지만 네. 그다음에 뭐 다른 방법들로 또 많이 찾고 있잖아요. 케플러 그렇죠. 같은 경우에는 뭘로 찾았나요? 케플러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건 사실 여러 번 설명했는데 네. 그 식현상이라고 식현상. 예, 여러 번 나왔죠. 예, 행성이 별빛을 가리면 네네. 그 가리는 만큼 어두워지니까 그 미세한 차이를 네, 미세한 찾아서. 차이. 그것도 역시 그 관측 기술의 발달하고 연관이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도플러 효과는 스펙트럼을 보니까 아무래도 좀 일단 밝은 빌드를 봐야 되고 네. 네, 밝은 빌드를 봐야 되고 스펙트럼을 관측을 하면 이거는 거리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변화만 보면 되니까 네네. 네, 밝기 변화를 보는 게 아니고 위치 변화를 보는 거니까 상대적으로 좀 이제 쉽죠 그런 거는. 네. 근데 이제 식현상은 아주 미세하게 어두워지니까 네. 관측 기계가 굉장히 좋아야 되니까 그렇겠네요. 2009년 이때쯤 되어서 본격적으로 2009년이면 6년밖에 안 됐는데요. 예.
그때쯤 되어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거죠. 우리 뭐 천재망원경 같은 거 마당에 놓고 이렇게 네. 식현상을 보겠다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돼요. 아 돼요? 돼요. 이게 아. 목성 같은 경우가 네. 목성이 태양 크기의 약 10분의 1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10분의 1이니까 면적으로는 100분의 1이 되죠. 그렇죠. 그럼 목성이 태양 앞을 지나가면은 100분의 1만큼 어두워져요. 그 정도는 볼 수도 있다. 1% 어두워지는 건 조금 성능 좋은 그 아마추어용 망원경이면 관측이 돼요. 와 그렇군요. 하지만 이제 별은 되게 멀리 있는데 네. 그렇게 멀리 있는 별을 봐도 10% 정도, 1% 정도 차이를 구별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해요. 되게 열심히 보면. 열심히. 그러니까 지금 시중에 돌아다니는 카메라 정도로도 그 밝기 변화가 보여요. 저도 한번 도전해 볼까요? 외계행성 1%는 찾기?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거죠. 네. 쉽게 관측할 수 아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다. 1%는 꽤 밝기가 많이 변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도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알려진 게 있잖아요. 저기에는 행성이 있다라는 거. 그거 네. 해보면은 나와요. 사진 찍어보면은 내 밝기가 변하는 게 보여요. 그렇군요. 네. 그럼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얘기는 할 수 있어요. 그럼 만약에 제가 네. 이 망원경을 구비를 해서 네. 이렇게 밖에 이렇게 놓고 보다가 외계행성을 보다가 발견할 발견했다. 수도 있죠. 그러면은 거기 제 이름 붙일 수 있어요? 안 된다 그랬나요? 네, 외계행 행성은 이름 붙이는 방법이 네. 정해져 있어요. 거기 네. 모성 별의 네. 이름에다가 번호를 붙이죠. 이름에다가 알파벳을 붙이죠. 그죠, 알파벳을 네. 붙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제 이름을 붙이겠다고 주장한다면 뭐 자기 혼자 붙이는 건 괜찮아요. 네. 네, 제가 뭐 제 스스로를 해리포터라고 부르던 말던 그렇죠. 네, 자기가 그 별을 이름을 어떻게 붙여서 어떻게 쓰는지는 자유예요. 완전 자유예요. 예, 남들은 절대로 그렇게 불러주지 않으니까. 네, 남들이 안 불러줄 뿐이지 내가 부르는 건 아무 문제 없어요. 그렇군요. 근데 지구랑 만약에 비슷한 행성을 찾으려면 태양이랑 비슷한 별을 주변을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태양은 그렇게 밝은 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 그런데 뭐 평범한 별이 또 그렇게 어두운 별은 아니기 때문에 뭐 지금 행성들 중에는 태양보다 어두운 별에서도 굉장히 많이 발견했어요. 네. 네. 그렇구나. 오히려 태양보다 어두운 별이 더 많아요. 아. 발견한 별 중에는. 그럼 지금 1900개를 찾았는데 네. 그 중에 상당수가 별 하나를 돌고 있는 여러 개의 행성인가요? 여러 개 있는 행성계, 소위 말하는? 행성계가 많아요. 많다. 네, 행성계가 거의 반 이상인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네. 그러면 그 중에는 뭐 목성 같은 행성도 있겠지만 일단 지구같이- 그 중에 사실 대부분은 목성 정도의 큰 행성이에요. 그래 아마 가스 행성 네, 네, 발견하기 쉬우니까. 쉬우니까. 네, 훨씬 쉽고. 하지만 지구 비슷한 행성들도 지구 비슷한 행성들도 있죠. 발견했죠 분명히. 네, 발견했죠. 네. 그러니까 지구보다 더 작은 행성도 있고. 더 작은 행성도 네. 있고. 네,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 발견한 건 대부분 일단 별에는 굉장히 가까이 있는 행성들이 대부분. 가까이. 네, 가까이. 그래야 식현상으로 하려면은 자주 돌아야 되잖아요. 아 그렇죠. 아, 네. 그렇구나. 그러니까 지구만 해도 1년에 한 번밖에 안 돌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구 같은 행성을 발견하려면은 1년에 한 번 그냥 어두워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1년 후에 또 봐야 되고 2번 정도 가지고 확인이 안 되고 3번 정도는 돼야지 확인이 되니까 그렇죠. 3년을 계속 관측해야 네. 지구형 행성이 발견되니까. 그래 우리 바쁜데 그죠? 그렇죠. 케플러 자료가 케플러가 딱 4년 정도 활동하다가 중단됐기 때문에 네. 아슬아슬한 거예요. 케플러 자료로 지금. 아, 그렇구나. 그러게요. 네. 지금은 고장나서 이제 못 쓴다고 그랬나요? 우리 고쳤다가 아. 뭐 어쩌고. 그게 이제 고장이 난 게 방향 잡는 휠이 그죠. 그 네 얘기 개인데 있었는데. 네. 2개가 망가져서 2개 가지고는 이제 방향을 못 잡으니까 안 되는데 그 방향을 못 잡고 있는 이유가 태양광이 계속 때리니까 네. 태양광 광합 때문에 계속 움직이거든요. 네. 그거를 그 광합을 분산시키고 그걸 잘 이용을 해서 오히려 광합을 세 번째 휠로 써서 아하. 예, 지금 관측을 하고 있어요. 우와. 그래서 얼마 전에도 행성 하나를 발견했어요. 아 그래요? 네, 케플러가 그 상태로. 네. 진짜 150살까지 일하고 있네요. 네, 진짜 불사다 불사죠. 마음대로 죽지도 못하는. 근데 너무 웃긴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광합이란 게 있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그게 경험을 하지 못하니까 그런 얘기를 들어도 에이 뭐 광합이란 게 있어봤자까지 뭐 거기에 뭐 돛을 달고 날아간다고 우주가 뭐 무슨 네. 그런데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 아 그 광합이란 게 생각보다 세구나 네. 그런 생각도 드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망원경이 그 고증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요. 그 망원경이 뭐 종이짝 것처럼 가벼운 것도 아니고 네. 그런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광합의 영향을 받아서 움직인다. 네. 그러게 말입니다. 어쨌든 열심히 좀 더 일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케플러 망원경님. 케플러 자료가 아직 분석이 다 안 끝났어요. 그럼 엄청나게 4년 동안 찍은 게 네, 지금도 열심히 분석하고 있죠. 거기서 또 많은 행성이 또 나오겠죠. 네, 이제. 또 나올 거예요. 네. 네. 지금 2,000개 가까이 찾았는데 걔네들이 다 우리 은하 안에 있는 애들이겠죠? 아, 그렇죠. 100%. 우리 은하 100%. 밖에서는 차마 못 찾는군요. 네, 네. 우리 은하 안에 중에서도 뭐 몇백 광년 이내예요. 그 정도. 네, 아주 가까이 있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안드로메다 은하에 있는 어떤 행성을 찾는다 이런 거는 아직은 요원한 얘기죠. 안드로메다 은하에 있는 별 하나를 분야하는 것도 중요하네요. 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것도 헷갈리는 게 우주 크기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막 수백억 광년 이런 얘기하고 실제로 뭐 수백억 광년 떨어져 있는 은하를 네. 봤다, 찍었다 이런 얘기를 하다가 네. 보면 뭐 그렇게 다 보고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오늘 말하는 외계 행성은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하는 것 중에는 아주 작은 규모예요. 가까이 있는 것들. 우리로 치면 그냥 네. 손바닥만 계속 보고 있는. 원래 가까워야 다니기가 좋죠. 네, 생명체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다니는 얘기를 이제 좀 이따 한번 제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이게 1900개 중에서 거의 1000개 이상이 케플러가 발견한 거예요. 케플러가. 네, 1000개 이상이니까. 그럼 나머지 900개는 다른 데서 발견. 다른 데서 지상 망원경으로 네. 꾸준히 발견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케플러는 딱 한 지역밖에 안 보잖아요. 그렇죠. 한 지역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만 1000개를 찾았다. 네, 거기서만 1000개를 찾았고. 네. 그리고 이제 식현성 말고 다른 현상. 지금 많이 쓰고 있는 방법이 미세 중력 렌즈라고 네. 해서 이거는 지난번에 네. 그 얘기 나왔어요. 네, 거대 망원경 할 때 살짝 네. 네, 살짝 말씀을 하셨는데 KMT넷이 쓰는 우리나라에, 방법이죠. 네. 우리나라 KMT넷 망원경이 쓰는 방법. 지금 이게 시험 가동하고 있나요? 시험 네. 가동. 예, 완성돼서 지금 데이터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계속. 예. 데이터를 아예 생산하고 있어요. 예, 예. 세 개가 다 돌아가고 있고. 예, 세계가 다 돌아가고 있고 데이터가 네. 나오고 있고. 예. 아마 앞으로 이제 지금 1000개 중에서 그러니까 1900개에서 많이 보태질 거 아니에요, 그죠? 네네. 거기에 가장 많이 기여를 할 게 아마 KMT넷이 않을까 앞으로는. 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사실 그 망원경 주제로 저 한겨레 칼럼을 하나 썼는데요. 네. 거기 이제 우리가 GMT도 참여를 하니까 지난 시간에 얘기 나왔지만은 세계에서 가장 큰 망원경도 사용할 수 있게 됐고, 네. 뭐 2025년이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세계에서 가장 특별한 장치, 특별한 관측 시스템도 갖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해서 막 우리나라 만세다 뭐 이런 얘기 했어요. 근데 사실이잖아요, 지금. 예, 맞습니다. 지금 그 외계행성 분야에서는 지금 우리나라가 가장 핫한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 시스템은 지금 전 세계에 하나도 없는 거니까 그렇죠. 이거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예. 되게 부러움을 많이 살 것 같아요. 네, 네. 여기에서부터 이제 이게 시험 가동을 하고 있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가동을 하면 더욱 많은 성과를 이제 좀 많이 나올 거예요 아마. 네. 예, 그 이제 그것도 사실 거의 시뮬레이션이 되어 있어요. 어느 정도 발견이 될 거다라는 게. 네. 그러니까 어떤데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굉장히 많을 거다. 네.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많이 나올 거고 실제 어쩌면 진짜 그 지금까지 발견된 것보다 더 많이 발견할 수도 있어요. 또 KMT넷은 되게 넓잖아요. 보는 네네, 범위가. 네. 그렇죠. 엄청 굉장히 크더라고요. 근데 케플러 망원경하고 비슷해요. 무슨 아, 말이냐면 한 군데만 봐요. 그래도 한 군데만 그렇지. 본다. 네. 예, 뭐 특별한 현상을 찾고 있는 건데 마구 돌아다니면서 보는 것보다는 별이 많은 데를 계속 보고 있는 게 좋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은하 중심부에 별이 아주 밀집돼 있는 곳을 네네. 그곳만 집중적으로 세대가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거기에서 나오는 미세한 변화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네. 한 군데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대가 한 군데만 보고 있어요. 세대가 세대가. 네, 똑같은 영역을 보고 있어요. 와, 얘는 멋있다니까 아무리 들어도. 제가 2, 3년 전부터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 참고로 여기 우리 깍두기로 늘 참여하시는 박 사장님이 그걸 만드신 분이에요. 네. 뭐 만든 건 아니고 어쨌든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돼 예, 있는 관련 사업을 분입니다.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죠. 그 망원경 제작 및 설치를 하기 위한 천문연구원과의 계약자죠. 을이네요, 을.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이거는 소위 미세 중력 렌즈 영상, 마이크로 렌싱이라고 그러죠. 네. 예, 그런 걸로 이제 또 찾고 있는데 마이크로 렌징이라는 게 예. 별 두 개가 딱 겹치게 되면은 그 앞뒤로 네. 겹치게 되면은 뒤에 있는 별에서 오는 빛이 앞에 있는 별 때문에 휘어져서 밝기가 변하게 되는. 일반 상대론. 그렇죠. 그죠? 일반 상대론에 네. 의해서 그 휘어진 공간 때문에 네. 빛이 휘어져서 밝기가 변하는. 그러니까 그게 별 두 개가 일치가 되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보기에 시선 방향으로. 네네. 그러니까 배경불이 많아야 되는 거죠. 아, 그래야지 일치가 두 개가 딱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별이 많은 데를 보는 거고. 그렇군요. 그게 언제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모르니까 음. 계속 봐야 되는 거죠. 네. 주기적으로 보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이 KMT넷으로 24시간을 계속 보니까. 그렇죠. 24시간 내내 보니까 뭐 거의 우주망원경 못지않은. 그러니까 이건 뭐 진짜 멋있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러면은 이제 KMT가 그걸 계속 찍고 있어 데이터를 가지고 오면 네. 막 이제 박사님들이 가가지고 그 데이터에 끄집어내서 논문을 쓰는 그런 식인 거예요? 그렇죠. 이게 통제를 한국에서 하죠. 네. 세계를. 이건 뭐 100% 우리나라 망원경이기 때문에. 네. 네. 그럼 다른 나라에 빌려주고 뭐 이런 건 안 하나요? 아마 그 지난번에 박병건 박사님 말씀하셨는데 네네. 내내 1년 내내 보진 않고 아하. 중심부를 봐야 되기 때문에 6개월 정도
그렇죠. 보고 나머지 6개월은 아마 좀 그 제안서를 받아서 주는 게 아마 있을 거예요. 제가 확인 안 해봤지만. 소행성 찾는 거. 네네. 예, 문홍규 박사님. 네, 문홍규 박사님이 그때 그걸로 전체도 앞에 그거 그것도 찾고 쓰시고. 있고. 네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과제가 여러 개 있고. 성원창 박사님. 성은찬 목사님. 예, 은하 찾는. 은하 찾는 것도 예, 하시고. 그것도 하고. 그러니까 아마 관례에 따라서 그런 것도 아마 외국에서도 제안서를 받았을 거예요. 네. 외계행성 찾는 것에 좀 선도적인 역할을 진짜로 하게 되는 그런 그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까지는 외계 별을 먼저 찾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이용해서 행성의 존재 유무를 찾았었는데 이제 그 행성에 외계인이 있냐 없냐를 보려면 어쨌든 행성 자체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떤 행성인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이게 이제 또 말 그대로 관측 기술의 발달에 따라서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있어요, 지금. 네. 그러니까 미세 중력 렌즈는 이제 여러 개를 많이 찾는 건데 이제는 행성을 직접 촬영을 하는 거예요. 직접 촬영을 한다. 실제 행성을 실제로 그 네. 카메라로 찍는 거죠. 지금까지 말씀드린 방법은 전부 행성을 직접 보는 게 아니고 간접적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별을 보는 거예요. 행성을 본 게 아니고 계속 옆에 있는 별을 보거나 뒤에서 오는 별빛을 보거나 별을 본 것이 행성을 직접 본 건 아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행성을 직접 보려고 큰 망원경으로. 큰 망원경으로. 그리고 며칠 전에 뉴스에 나왔어요. 직접 찍은 사진이. 아, 행성을 찍었다고요? 네, 행성을 직접 뭘로 찍었어요. 찍었어요? 망원경으로 찍었죠. 그러니까 어떤 망원경으로? 이게 사실은 처음은 아니에요. 아, 네. 이미 예전에도 몇 개 직접 관측한 게 있었는데 네. 지금 그 쓰는 방법이 그게 코로나 그래프라고 하는 건데 그 원래 태양이 코로나를 관측할 때 쓰는 기계예요. 네, 네. 그러니까 태양빛을 가리는 거예요. 가운데 이렇게 가운데 원반 같은 걸 넣고 코로나만 남게. 네, 코로나만 남게 태양을 가리고 네. 옆에 이제 코로나를 찍는 그것처럼 별빛을 가리는 거죠. 네. 별을 가리니까 그 옆에 있는 행성을 보는 거죠. 행성들이 보인다. 네. 그게 어떻게 보면은 아니 저 멀리 있는 데를 가리는 게 그게 가서 가리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 앞에 가서. 네, 앞에 가서 별빛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 이러면. 네, 그 태양빛을 가린다 그러면 태양 옆에 가서 그 가리고 보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여기서 빛을 가리는 건데 네. 그게 그럼 효과가 있나라고 보면 그러게요. 예, 생각을 할 수 있을 텐데 네. 사실 여러분들 밤에 가로등불이 있잖아요. 그냥 가로등 살짝 이렇게만 가려도 굉장히 밤하늘이 감게 잘 보여요. 네. 네. 아. 네, 그 빛이 굉장히 큰 방해가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게 망원경으로 들어오는 빛을 그냥 가려버리는 거죠. 그렇게만 해도. 네, 그렇게만 해도 예, 행성이 보이는 행성이 거죠. 보이는 거죠. 네. 네. 그걸 이제 얼마나 정밀하게 잘 가리느냐. 네. 그리고 그 이제 그때 어두워지니까 행성은 굉장히 어둡잖아요. 네. 굉장히 감도 좋은 글을 많이 쓰고 네. 망원경도 큰 글 쓰고 그렇게 해서 이제 직접 관측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음 단계로는 이제 무언가가 있는지를 알려면은 단지 그냥 행성만 있다가 아니고 네. 어떤 성분이 있느냐 그 행성에는 특히 이제 대기에 네. 뭐 대기 말고는 알 수도 없으니까 네네. 대기에 어떤 성분이 있느냐를 알려면은 그 행성 대기를 통과한 빛의 스펙트럼을 분석을 하는 거죠. 그 얘기를 아마 지난 시간과 지지난 시간에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예, 예. 네. 그 단계까지 가야 이제 생명체가 있을까 있을까 없을까 뭐 그런 걸 볼 수 있고 지금은 뭐 거리가 어느 정도에서 정황만 보는 건데 지금은 정황만 보는 거죠. 네. 정황적으로 이제 골디락스 존이라는 걸 정해가지고 네네. 예, 그 영역에 있는 그 지구와 비슷한 그러니까 태양과 비슷한 별에서 지구와 비슷한 정도에 떨어진 그런 행성을 찾는 게 네. 지금 하는 단계고. 그럼 이제 이걸 우리가 찾는단 말이에요. 네. 그럼 찾으면 이제 뭘 할 거냐. 네. 또 이런 고민이 좀 생기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네, 네. 생명이 있을 만하다. 혹은 뭐 대기가 이렇게 분석이 됐다. 네. 거기까지 갔으면 우리가 뭘 더 하고 싶은데 그렇죠. 여기서 우리가 좀 여러 가지 한계에 봉착을 하잖아요. 네. 다음 스텝이라는 것에 대한 좀 생각 같은 게 있을까요? 다음 스텝을 생각하기가 쉽지 않죠. 그죠. 네. 그리고 그럴만한 단계도 아니고 아직은 아직 이제 좀 뭐 물론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네. 아마 생각해낼 거라고 봐요. 지금 단계는 일단 그 대기가 행성의 스펙트럼도 아직 한 번도 분석이 된 적이 없으니까 네. 일단 그것 자체가 다음 목표가 되는 거고 네. 네, 그게 되면 분명히 또 다음 아이디어를 낼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계속 연구비를 또 따서 네, 계속 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정치자분들이 K 박사님이 이런 면을 또 좋아하시죠. 그런데 이제 그렇다고 한다면 말씀하신 대로 바로 그게 어떤 우리가 갈 수밖에 없는 스텝인데 네.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만 외계 행성을 찾는 게 아닐 거고 네. 외계 행성에서도 다른 외계 행성을 찾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겠죠. 뭐 어딘가에 분명히 생명이 있을 테니까 그렇겠죠. 지적 생명도 어딘가에 있을 것이고 네.
그럼 얘네들은 우리보다 훨씬 일찍 우리를 발견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얘네들은 이미 그 다음 스텝에 들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 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까요? 아, 유도신문에 바로 넘어가지 신으진 않네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발견한 것 중에도 아직 쌍둥이 지구까지는 아닌데 네. 골디락스 존에서 그 그러니까 이제 지구보다 한 뭐 1.2, 3배 정도 큰 그런 정도 행성은 발견이 됐거든요. 네. 그게 이제 뭐 케플러 186F라는 가장 네. 현재까지 지구랑 가장 비슷한 행성인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 행성에는 생명체가 있다라고 봐요. 있다. 예, 90% 이상. 네. 아, 왜요? 골디락스 존에 있고 예, 태양과 비슷한 아, 똑같은 얘기네요. 별에 있고 그리고 뭔가 기분이 좀 끌려요. 그러니까 지구에 생명체가 있잖아요. 네. 예, 지구에 생명체가 있기 때문에 조건이 너무 비슷하니까. 거기는 지구랑 조건이 다를 이유가 크게 없는 거죠. 네. 예. 아, 지난번에 박사님이 말씀하셨었는데 만약에 외계에서 지구를 보면 아니, 태양계를 보면요. 네네. 화성하고 지구가 둘 다 골디락스 안에 들어있잖아요. 네. 근데 화성은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내 생각에 뭐 안 나올 것 같아요. 네. 기분에. 네. 그러니까 그 행성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럴 수 너무 있죠. 사건 사고가 많은 네. 데다 보니 우주란. 네. 그러니까 화성에서 찾아야 돼요. 그래서 화성에서 찾으면 그런 데에는 생명체 개성률이 훨씬 높아지는 거죠. 저기에 있을 거면 화성에도 있을 것이다. 네. 이런 식의. 예. 네. 그러니까 제가 이거는 여러 번 얘기했는데 사실 화성 정도 조건에 없으면 정말로 단 하나의 생명체가 있은 적도 없고 현재도 없고 그렇다면은 네. 생명체의 존재 가능성을 상당히 다르게 생각해야 되는 굉장히 흔하지 않은 것일 그럴 수 것이다.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화성에 있어줘야 되는 거죠. 네. 그럼 화성은 뭐 알다시피 저 핵 공격으로 멸망했다고 어떤 물리학자분이 논문도 내셨는데 네. 근데 정말로 만약에 외계에서 이 태양계를 보고 골디락스에 두 개의 행성이 있고 걔네가 네. 이렇게 위치가 가깝고 이런 거 보면 소설을 어마어마하게 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진짜로. 진짜 외계인이 태양계의 행성들을 발견했다. 그러면은 저기는 생명체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할 거라고요. 똑같은 얘기하고 있겠죠. 우리랑. 똑같은 네, 얘기를 하고 네, 있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우리는. 케플러 186F에서 지금 네, 그렇죠. 과학 팟캐스트 하면서 네. 네. 우리는 분명히 있으니까 그 사람들은 가정을 할 텐데 있으니까 우리도 이제 거꾸로 가정을 하면은 그렇죠.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 걔네들은 우리는 뭐라고 부를까요? 외계 생명체죠. 네, 아무튼 저는 그래요. 이게 뭐 제가 이렇게 UFO를 대단하게 옹호하지는 않지만 하나쯤은 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 대부분은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방금 얘기 드린 이런 논리에 의해서 한두 개 정도는 뭐 계속 와 있지는 않더라도 지나갔을 수 있지 않을까 정도의 개연성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가 아까 저 외계행성 직접 본다는 얘기했는데 사실 이렇게 여담이지만 UFO 찍는 법도 비슷해요. UFO를 낮에 찍으려면 건물 처마 같은 데다가 해를 가려요. 해를 가리면 그 뒤에 해가 이렇게 숨고 햇빛만 이렇게 어스름이 남잖아요. 거기에 UFO들이 그렇게 찍힌대요. 네, 그래서 UFO 찍는 전문가라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은 이렇게 해서 UFO를 찍으면 또 많이 찍는다고 그러세요. 네, 물론 진짜 우주선이 빵 찍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조그만 점이 찍히는 거긴 하지만 그 뭐 생각나서 말씀드렸고 나름 뭐 비슷한 관점이니까 이게 뭐가 있다면 그게 UFO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뭐 풍선일 수도 있지만요. 그래서 이제 그 UFO랑 그런 외계행성만 찾는 거랑 뭐가 다르냐? 외계행성은 반복적으로 나온다. 나와요. 네. 그래서 이제 3년 이상 걸린다는 이유가 네. 한 번 봐가지고는 안 되니까. 그러니까. 네, 이제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고. 그래서 어쨌든 생명이 있다는 걸 우리가 좀 확증을 할 수 있으면 거기서부터는 상상과 현실이 이제 만나는 지점들이 생길 것 같아서 당장에 우리가 직접 그들과 마주치거나 하지 못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뭐 세티망도 다 그쪽으로 향해가지고 지금은 많이 그러고 뭐든지. 있죠. 네. 네, 세티는 이제 마구잡이로 뒤지지 않고 네네. 외계행성이 발견된데 네, 그런 데를 많이 보죠 아무래도. 나올 법한데 그죠? 나온다고 얘기하잖아요. 뭐 20년, 15년에는. 네, 작년에도 20년, 올해도 20년. 그렇죠. 근데 어떤 경제성을 생각해 보면요. 외계 행성을 망원경을 몇 년씩 들여다보고 있다가 거의 또 스펙트럼 분석을 하고 거기에 뭐 문명의 흔적을 찾고 하느니 세티가 뭔가 하나 해주면 참 좋을 텐데. 그러니까 세티가 뭐 전파 하나 잡아주면 그냥 끝이잖아요. 확실하잖아요. 네. 확실하죠. 네. 그냥 뭐. 그냥 생명이 아니고 문명이 있는 그냥 거니까. 컨펌. 네, 맞아요. 근데 이제 지난번에 우리 방송에서 나왔지만 그 전자레인지 이런 거 막 잘못 이런 식이다 보니 네. 맞아.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저는 주장을 합니다. 우리가 외계 생명을 조만간에 찾을지도 모르고 네. 외계 생명은 아마 우리를 찾았을 수도 있고 네. 오지 않더라도 우리 이제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거죠. 인류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준비가 될까 그런 생각 가끔씩 저는 진지하게 해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준비되어 있을 수 있을까요? 만약에 외계 생명과 우리가 어떤 조우를 하게 된다. 그들을 존재를 인식하게 된다. 네.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어 있어야 할까? 과학에 대한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네. 일단 되게 강한 존재가 되어야 되죠. 이겨야 돼. 일단 지면 안 되니까요. 그 인디펜던스 데이 그꼴로 하면 안 되니까. 거기는 3일 만에 근데 이기잖아요. 그 대통령이 갑자기 옛날에 베트남전에 비행기 몰았던 사람이 갑자기 F-25인가 뭐 30인가 뭐 이런 거 갑자기 몰고 막 3일 만에 예, 대단한 능력을 발휘를 하시는데 그 영화에서는 컴퓨터 바이러스를 침투시켜요. 장난 아니죠. 그냥. 네. 예. 야, 운영체제도 모르면서 외계인 컴퓨터에 그 윈도우를 깔아줬다는 소리. 바이러스도 필요 없고 윈도우만 깔면 되죠. 네, 바이러스를 깡해서 액티베이스. 진짜 그런 말이 많이 들었어요. 네, 바이러스를 넣은 게 아니고 OS로 윈도우를 깔았다. 예, 그 제가 굉장히 싫어하는 SF 영화인데 그 영화가 좀 뭐 너무 앞뒤도 안 맞고 말도 안 되니까 하지만 또 그런 일이 생겨나는 것에 대한 실제 우려가 있어서 뭐 유명한 과학자 뭐 저 스티븐 호킹 같은 분도 너무 우리 있는 거 알리지 말라고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시잖아요. 그건 이제 약간 사실은 좀 왜곡이 된 거죠. 아 그래요? 네. 정확한 워딩은 저도 잘 모르는데 그런 뜻으로 말씀을 하시진 않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생각을 했을 리가 없어요. 과학자인 분이. 그러게요. 전달이 어딘가 잘못되지 않았을까. 그 과학자 세계에 대해서 너무 신뢰를 갖고 계신 거 아닌가요? 그 속에 계시다고? 뭐 저도 사실 그 외계인의 지구 침략은 가능할까? 딱 이런 주제로 강의를 많이 해요. 아, 네네. 네, 결론이 뭐예요, 그러면? 제 개인적으로는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네. 왜냐하면은 올 수 없다가 아니고 온다면 침략이 아니다. 네, 침략을 오진 않을 거다. 침략이 성립이 되지 않는군요. 맞아. 그러니까 뭐하러 굳이? 그렇죠. 네. 탐사나 하러 오겠죠 오면. 네, 그냥 궁금하니까 오는 거겠죠. 호기심. 만일에 온다면 뭐 걔들 그 기술 수준 자체가 일단 네, 기술 수준 자체가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수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은 식량으로든 사랑 막 이런 거. 뭐 석유 이런 걸 가져가서 지는 쓰겠다고 그걸 굳이? 그러니까 태양 전체 에너지를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수준이 돼야지 우주 여행을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 정도 수준의 외계인이 온다면 침략을 올 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건희 회장이 우리 집에 와서 뭐 훔쳐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 우리 집에 와서 식탁 보여. 그렇지. 얘기하러 올 수는 혹시 있을지 모르지만 굳이 와가지고 힘들게 멀리서 와가지고 그러니까 침략은 가능할까? 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그런 이유로 외계인이 올 수 없다가 아니고 온다면 그건 침략이 아니다. 네. 의도하지 않게 뭔가 나쁜 병을 옮기거나 할 수도 있잖아요. 아, 그럴 수 있어. 그 지나가다가 툭 쳤는데 멸망할 수가 있어요. 네, 그렇죠. 그럴 위험이 있죠. 그렇죠. 네, 워낙 큰 에너지를 다루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그걸 피하려고 아마 나온 얘기가 영화 프레데터 같은 경우엔 얘네들이 사냥이 즐거움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류의 오락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종족. 그런 설정들은 스타트rek에도 좀 나오고 SF들에 그런 종족들이 있어요. 호전적이고 근데 호전적인데 되게 또 명예로운 거예요. 그래서 좀 사냥을 하는 것 자체를 굉장히 의식적으로 리추얼로 여기는 혹시 뭐 그런 게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들지만 뭐 가능성이 그렇게 클 것 같지는 않죠. 외계인이 있을 가능성보다 그런 외계인이 있을 가능성이 더 낮거든요. 아니 그러고 사냥을 해도요. 그런 만약에 명예를 뭐 알고 이런 종족이면 프레데터식이나 돼서 사람 잡으러 오는 건 너무 시시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훨씬 센 뭐를 잡으러 네, 그러니까 거죠. 예를 들어 진짜 사람은 사냥하기에 너무 약한 존재. 네, 그러니까 사냥꾼이 개미 잡으러 다니는 거랑 똑같은 그러니까, 거죠. 네. 사슴은 잡아야지 저거. 총 들고 M16 총 들고 개미 잡고. 개미 잡고 있잖아요. 우리보다 훨씬 센 종족인 어느 별에 가든가 아니면 뭐 과거로 돌아서 공룡을 잡든가.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말씀하신 대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제 촉은 그리 머지 않아서 뭔가 발견될 것 같긴 하고 뭐 제 촉뿐 아니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러니까 그 정도가 되어야 제 좀 할 말이 생길 것 같아요. 네. 이제 그 정도 아닌 수준은 거의 해볼 만한 거 다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외계 생명을 확인하는 거. 지금 다음 단계로 뭔가 획기적인 게 나와줄 그렇죠. 거는 최소한 화성에서의 생명체. 네. 아니면은 외계의 신호. 네. 그 정도 나와줘야 사람들이 충격을 그러니까 좀 맞아. 어마어마한 소식이 좀 그런 게 필요해요 좀. 화성에서 너무 많이 낚여가지고요. 그러니까 화성에 생명체가 있었을 수 있다는 증거인 뭐가 발견되었다. 뭐. 그게 사실 한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화성에 물이 있느냐 없느냐만 가지고 굉장한 논쟁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맞아요. 물이 발견된 그 물의 흔적이 발견된 것처럼 보인다라는 게 몇 년 돌았어요. 네. 네, 그래서 물의 흔적이 발견된 것처럼 보인다. 네, 그런 것들이 지금 마치 생명체의 흔적이 있는 증거가 발견된 것처럼 보인다. 보이는 듯한 뉴스가 여러 번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나올 것이다. 네,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기억이 난 게 네. 2000년대쯤인가 저 천문학 사진들이 매일 올라오는 사이트가 있어요. 네네. Astronomical Picture of the Day. 네. 그래서 APOD라고 하는 사이트인데 매일 아주 멋진 천문학 사진이 하나씩 올라와요. 매일매일. 그때 2000년인가 4월 1일에 네. Water on Mars라는 제목이 뜬 거예요. 네네. 네, 그 화성의 물이 발견됐다라고 했는데 그 사진이 뭐였냐면은 마스라는 그 초콜릿 바 있잖아요. 초콜릿 바에 물컵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마누절 픽처. 네, 그 사진이 그 2000년인가 2001년인가에 네. 4월 1일자 그 APOD 메인 사진 타이틀. 만우절. 네, 만우절. 우리나라는 경기도 화성이 그 역할을 대신하죠. 그렇죠. 네, 하여튼 그럴 정도로 그때는 물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주 몇 년 동안 사람을 낚았다가 지금 완전히 뭐 있는 지금은 물이 걸로. 있다는 건 확실하고 네. 지금 생명체가 또 몇 년을 낚고 있죠. 예.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저 행성협회 얘기를 사실 좀 했었잖아요. 우리가 앞으로 이제 이런 외계 행성도 찾고 외계 생명도 뭐 어쩌면 찾을지 모르고 행성은 많이 찾을 것이고. 네. 네, 그러면 이제 또 우리가 행성협회를 만들고 또 이게 행성연합 언젠가는 저 스타트rek에 나오는 그 페더레이션 오브 더 플래닛 이런 것이 만들어지는 그날이 올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게 재밌는 게 사실 그 외계행성 얘기를 그동안 여러 번 했는데 외계행성 얘기를 할 때마다 외계생명 이런 얘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그 제가 또 그렇게 끌고 가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것 때문에 이게 계속 힘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어지니까 네. 누구나 외계행성 얘기를 하다 보면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외계생명체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과학자들은 그 윗사람을 이제 설득을 할 때 외계생명체라는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할 필요가 없다. 네. 함이 돼 있는 하는 거죠. 건 약간 과학자로서 약간 부끄러우니까. 그 말을 꺼내는 네, 건. 꺼내는 건 부끄러우니까 꺼낼 수는 없어요. 노골적으로. 하지만 안 해도 돼요. 네. 그냥 외계행성을 찾겠다 그러면 그 사람이 듣는 사람이 알아서 외계생명체 자연스럽게 연결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당장에 이런 게 얼마나 발견될지 모르지만 또 전파 같은 것도 뭐 왔다 갔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우리가 오래 살아야 됩니다. 오래 살려면 아까 그 약, 뉴질랜드에서 발표했다는 그 약이 빨리 나와서 우리가 먹고 100여 년 이상 살면서 제 22세기 중반까지 살아보려고요. 살면서 저는 외계 생명과 외계인 그리고 행성연합의 출범을 볼 겁니다. 어쩌면은 또 새로운 기술이 나올지도 몰라요. 지금으로서는 뭐 현재 생각으로는 스펙트럼을 분석해서 대기 성분을 알아내는 게 최선의 수준이지만 네. 예전에 미세중력렌즈도 초기에는 이런 방법으로 외계행성을 발견할 거라고 생각 못했거든요. 그러게요. 네, 그런데 그런 방법도 새로 나왔듯이 네. 또 전혀 생각지 못한 어떤 방법이 나와서 또 다른 방법으로 더 이제 그 뭔가 생명체의 존재 같은 걸 확인할 수도 있는 뭐가 나올지 모르는 거죠. 그렇겠네요. 그러려면은 이제 연구비를 많이 장비도 많이 들어가지고 많은 사람이 연구를 해야 되니까 많은 사람이 하고 좋은 장비로. 그렇죠, 좋은 장비.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저기 그 모 고등학교에 가서 과학 강의를 짧게 하고 왔는데요. 네. 그 얘기를 해서 이 전망을 물어보는 거예요. 과학계의 전망을 저한테. 학생들 꼭 그래요, 요즘. 네. 네. 그래서 제가 과학자가 아니어서 그런 얘기도 하기도 힘들지만 천문학을 막 강조를 했어요. 그러면서 왜냐? 투자가 되고 있다. 네. 우리나라 정부조차도 뭐 큰 망원경도 만들고 이런 KMT나 이런 것도 만들고 하니까 전망이 밝으니까 천문학 해라. 그러면서 꼭 얘기합니다. 천문학은 저기 별자리 보는 학문이 아니고 네. 진짜 별과 우주를 보는 망원경 공부하는 보는 학문이다. 학문이다. 만안경. 만안경. 네, 뭐 이렇게 우리가 지금까지 외계행성 얘기를 좀 했지만 한번 총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네. 해보면서 결국 외계인, 외계 문명 뭐 이런 얘기까지 이어졌는데요. 어쨌든 이거는 계속 이제 K 박사님이 지적해주신 것처럼 인류의 굉장히 중요한 관심사입니다. 그렇죠. 이게 철학적인 면에서도 네. 정말 우리 하나밖에 없느냐, 네. 아니면 이 우주가 우리 같은 비슷한 뭘로 들끓고 있느냐, 네.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게 굉장히 많은 걸 바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역시나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이런 게 좀 필요한 시대입니다, 지금. 네. 옛날에 뭐 상대성 이론 나오시던 시절이 있었고, 네. 또 양자역학도 나왔고, 그다음에 뭐 이것저것 달에도 가고, 네. 이런 뭐가 하나씩 좀 네. 과학 쪽에서 나와줘야 돼요. 네. 네. 그럼 뭔가 가치가 바뀌고. 도약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네. 그게 아마 외계 생명체가 가장 큰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네. 네. 이게 뭐 과학의 도약이라는 점도 있지만 이걸 통해서 우리가 시야가 넓어지고 네. 뭔가 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는 네. 힘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네. 실제로 상대성으로 인한 양자역학도 사람의 세상을 보는 관점을 많이 그러니까요. 발전을 시켰으니까 네. 이것도 그런 역할을 하게 되지 않을까. 네, 그럼 저희 외계행성 특집으로 K 박사님을 오랜만에 주인공으로 모셔서 마련해 봤던 뉴턴의 발가락 코너는 이 정도로 하고요. 아인슈타인의 화장실로 넘어가겠습니다. 아인슈타인의 화장실. 오늘 아인슈타인의 화장실은 앞에 잠깐 얘기 드렸지만 좀 로봇 쪽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일단은 우리 카이스트 팀 수상한 얘기를 한번 살짝 소개를 해드리죠. 더 모르시는 분들 계실 테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르파 로보틱스 챌린지라는 건데 이 다르파라는 게 처음에 무슨 얘기인가 했어요. 뭐 인도 말 같기도 하고 약간. 그래서 인도가 뭐 로봇 이런 거 좋아하니까 잘하고 뭐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이 미국 국방부 산하의 방위 고등 연구 계획국이라는 매우 복잡한 이름의 기관이 있는데 거기에 줄임말인가 봐요, 이게. 여기서 이 챌린지를 했는데 여기에서 우리나라의 그 오준호 교수님이 카이스트의 오준호 교수님이 이끄는 연구팀이 재난 대처 로봇에 이제 1위를 한 거예요. 이게 카이스트 휴머노이드 로봇 연구센터라고 하는데 우리가 좀 휴보라는 로봇으로 되게 익숙해요. 네. 옛날에 왜 그 아인슈타인 머리도 막 네. 씌우고 했었잖아요, 그죠? 그건 좀 웃겼는데 사실 말해서. 진짜 거기서부터 멀리 왔네요. 이분들도. 네. 상당한 발전을 한 거예요. 네, 그거는 이제 중요한 게 이족 보행, 네. 아시모처럼 혼다의 네. 뭐 그런 류의 로봇이었던 것 같은데 이건 이제 이름은 같은 이름인데 재난 구조, 재난 대처에 특화된 그런 로봇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대회가 갖는 의의가 예컨대 일본의 후쿠시마 발전소 같은 이 재난이 발생했을 때 사람 대신에 방사능이 많으니까 사람 대신에 사고 수습을 이제 로봇이 맡아야겠다. 그래가지고 이게 더 무게가 실렸다고 해요. 근데 종목이 많아요. 그리고 종목을 보면 이걸 정말 로봇 한 대가 다 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다양한데 자동차를 운전해야 됩니다. 로봇이. 그리고 차에서 내려야 돼요. 로봇한테는 이게 중요한 거야. 운전도 중요하지만 문을 열고 거기서 내려야 돼, 지가. 예. 그리고 들어가서 이제 그 건물의 문을 열고 그 다음에 가스 같은 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밸브를 잠그고 또 드릴로 벽에 구멍을 뚫어야 되고 또 막 험한 지형들 막 뭐가 쌓여 있잖아요, 이런 거 무너져가지고 뭐 불타가지고 그런 걸 다 통과해야 되고 그다음에 계단까지 올라가야 되는 이 8개 과제를 얼마나 빨리 끝내느냐 이게 지금 관건이었던 거예요. 그리고는 여기에서 이제 다르파가 상금 200만 달러, 22억 원을 걸었어요. 이 정도 상금이 걸리면 우리도 살짝 하고 싶잖아요, 그죠? 아니요. 우리 중에 누가 로봇으로 분장을 하고. 왜 지난번에 우리 뭐 세계 10대 수학 과제 뭐 이런 것도 한번 해보자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여기에 참가한 팀들이 정말 전 세계의 쟁쟁한 24개 팀이 참가를 했는데 그 중에는 나사 팀도 있어요. 미항공우주국. 네. 근데 한국에서는 카이스트하고 서울대 그리고 로봇 기업 로봇티 뭐 로봇 명이 똘망이래요. 네. 서울대는 똘망 SNU래요. 그럼 뭐 사촌 로봇인가 봐요. 우연히 이런 이름이 나올 리는 없으니까. 이렇게 세 팀이 참가를 했나 본데 카이스트 팀이 1등을 한 거죠.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거는 이 정도의 기술을 우리나라가 이제 1위를 할 정도로 보유를 이제 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로봇들이 이제 조만간에 우리 생활 현장에 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정도의 이동 능력?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게 계단도 올라가고 뭐 험한 데도 막 지나가고 뭐 차에서도 내리고 운전도 이런다고 하니까 이거는 재난도 재난이지만 실제 생활에서 적용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것들이 조만간에 멀지 않아서 우리 생활 옆에서 이제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또 로봇 얘기가 이제 요즘 좀 화두예요. 저 중국의 유명한 갑부로 그 마윈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알리바바인가요? 알리바바. 예, 알리바바를 대성시킨 분으로서 요즘 거의 스티브 잡스 수준으로 뭐 어록도 많이 나오고 이러시잖아요. 이 마윈이라는 분이 그 로봇 얘기를 또 하셨어요, 최근에. 하셨는데 이 로봇이 가족처럼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자동차나 비행기처럼 흔해질 거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유명한 빌 게이츠나 앨런 머스크, 테슬라 회장도 미래의 경제적인 동력이 될 것이다, 로봇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독일 언론에서는 그간 독일은 자국 아디다스 신발을 해외에서 제조했지만 이제는 로봇을 통해
독일 내 제조 시대로 돌아가고 있다. 메이드 인 저머니. 독일이 사실 공산품으로 되게 유명하잖아요. 유명했는데 이제 외국으로 많이 나갔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메이드 인 저머니로 되게 유명한 게 뭐 렌즈들하고 카메라 렌즈들 그리고 라이카 카메라 이런 게 이제 메이드 인 저머니로 남아 있는데 로봇을 통해서 자기네 내부로 제조업을 다시 끌어오겠다. 왜냐면 이거는 이제 제3세계에 가서 쉽게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아무래도 뭐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해요. 또 독일의 홈볼트대 연구진이 개발한 미온이라는 로봇이 있어요. 얘는 불과 얼마 전에 베를린의 코믹 오페라 극장에서 오페라 가수로 데뷔했답니다. 네, 로봇이. 네. 근데 노래를 어떻게 해요? 누구 목소리를 해요? 그러니까요. 글쎄 잘 모르겠는데요. 뭐 진짜 무슨 루치아노 파바로티 같이 그렇게 하진 않았을 것 같은데. 입력하면 그냥 되는 거 아닌가요? 루치아노 파바로티 소리를 입력해주면 네. 되잖아요. 네. 그냥 그렇게 한 건 아니겠죠. 설마 틀린 소절을 고쳐 나갔다는데. 그 정도면 이게 기사거리도 안 되고 그냥 뭐 기계 하나 세워놓고 녹음한 거 튼 거잖아요. 거의 그거는 사실. 그게 아니고 뭔가 있으니까 했겠죠. 어쨌든 간에. 예. 그리고 지금 또 판매하고 있는 로봇이 있죠. 소프트뱅크 일본에 손정희. 예. 손정희 선생님이 하시는 이 소프트뱅크에서 페퍼라는 로봇이 나왔는데 얘가 판매 시작 1분 만에 1000대가 다 팔렸대요. 근데 감성적인 대화를 나누는 인공지능 로봇이에요. 가격이 178만 원이거든요. 19만 8천 엔. 그리고 월 10만 원 정도를 유지비로 내요. 무슨 뭐 소프트웨어 뭐 다운로드 받고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지만 근데 이게 이제 1분 만에 다 팔렸고. 그건 대화만 하는 거예요? 얘가 뭐 안녕하고 말하면 오늘 와줘서 고마워라고 대답도 한다고 하고요. 또 세계 최초의 로봇 결혼식에 사회자로도 나섰었대요. 이 페퍼가. 그래서 일본 경제신문 니케이에서 그 지난 6월 29일에 페퍼 사용자를 게재를 했고 그다음에 얘가 심지어는 5살 먹은 여자아이에게 계산을 가르쳤대요. 정확하게 뭘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대개 이런 거 보면 조금 과장이죠. 가르쳤다고 하지만. 네. 어쨌든 정답이야 참 잘했어요라고 로봇이 칭찬을 했고 아이는 기뻐했다고 합니다. 로봇의 칭찬을 받고. 이런 게 좀 상징적인 느낌들이 있잖아요. 곧 음식점에서 주문도 받고 뭐 이런 일에 쓰일 거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 페퍼라는 애가 지금 되게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우리나라 2005년도에 그 카이스트의 유범재 박사 팀이 이제 인간형 로봇 마루라고 개발했었어요. 네. 그거랑 굉장히 비슷하대요. 비슷하고 얘는 이제 근데 두 발 보행은 안 되는 거죠. 페퍼는 얘는 이제 이족 보행이 돼서 그게 되게 중요한 거지만 그런데 마루는 제작비가 수억 원대. 제작비가 수억 원대였으면 만약 판다고 하면 훨씬 더 비싸겠죠. 네. 근데 페퍼는 이제 200만 원이 안 하니까 이거는 정말 살만한 가격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불과 얼마 전에 이제 나와가지고 일본에서는 잘 팔렸다. 또 유럽이랑 미국에서도 관심이 많다고 하네요. 이렇게 이제 로봇은 우리 주변에 가까이 왔습니다. 특히 이번에 메르스 사태 이런데 간호를 하고 이런 상황들이 지금 사실 의료진이 많이 걸렸단 말이에요. 이게 재앙이란 게 아까처럼 뭘 뚫고 지나가고 뭐 드릴을 뚫고 뭐 어쩌고 한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로봇이 일을 할 수 있다면 그런 걱정은 없잖아요. 그러고 이제 노령화가 정말 심각해지고 네. 이제 젊은 세대가 너무 줄어드니까 나이 들면 진짜 말벗해주고 간단한 간호해주고 이러는 역할을 하는 로봇들도 되게 중요해질 것 같아요. 그런 로봇도 지금 이미 거의 개발 중이래요. 그러니까. 일본이 지금 이런 로봇 되게 좋아하잖아요. 일본이 지금 2060년이면 인구의 40%가 65세 이상이 된다거든요. 진짜 극초고령 사회가 되는 거죠. 근데 사실 2060년이면 저는 90세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이제 젊은이들. 우리 자식 또래가 머리에 65세 피도 이상. 안 마른 것들. 그러니까 무슨 한창 힘내야 될 나이에. 어쨌든 65세 이상이 40%가 되는데 이 소위 대소변 처리하고 목욕하고 도울 간호 보조 로봇이 이미 개발이 거의 다 됐나 봐요. 그래서 일본 마이니치 신문에서는 지금 이 시장이 2060년이 아니고 20년 후 그러니까 2035년이 되겠죠. 이미 4천억 엔, 그러니까 3조 6,500억 원 정도 시장이 될 것이다. 이 정도로 전망을 하고 있으니까 완전히 현실이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일단은 좀 라이트하게 내 주변에 로봇이 있다. 그럼 우리 지금 우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내 주변에 로봇이 있다면은 그 로봇을 어떤 식으로 활용했을 때 나에게 가장 도움이 될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아직 노인이 안 돼서 대소변까지 걔가 받아줄 필요가 없다고 가정하고. 왜요? 그것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나중에 그냥 뭐 무조건 그걸 하는 거고. 일단 지금 우리가 아직 그 상태는 아니니까. 어떤 것 같으세요? 저 같으면 운전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든가. 저는 일단 제일 먼저 떠오른 건 운전이었어요. 운전. 이제 드디어 대리가 없어지는 건가요? 그러면? 근데 운전은 저 자동 운전차가 나오면 사실 걔가 그것만 나와도 될 것 같아요. 굳이 로봇이 필요 없고. 로봇까지는 뭐. 근데 이제 K 박사님 예를 들어서 평소에 귀찮아하는 일이라던가 뭐 그런 거 있지 않으세요? 저는 뭐 귀찮은 일을 안 하니까.
좋으시겠습니다. 최 팀장은 어때요? 그냥 제가 하는 일을 다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회사 일 이런 거요? 네. 회사 일, 집안일 뭐 그런 거. 뭐. 네. 일도 일이지만 아까 저는 이제 그 대화하는 네, 그 좀 놀아주면 인간적인 좋겠어요. 대화하는 네. 그 로봇이 되려면 사람이 일단 공감을 잘 하고 네. 감정이입을 좀 하고 그러니까 사람이 그런 자세가 안 돼 있는데 로봇이 뭐 감성적인 대화를 한다고 해서 되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게요. 효과가 로봇만 있을 막 것 같아요. 되게 착하고 그 로봇이랑 예. 대화는 우리는 완전 막 못했고 이러면 그리고 일단 어쨌든 로봇이라는 존재이기 때문에 네. 그 대할 때 저걸 어느 정도 생명처럼 어느 정도 그 공감을 하고 그러니까 그런 능력이 있어야 예. 그게 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우리나라에서는 상당히 힘들겠다는 생각이.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도 네, 사실 들었어요. 지금 소재 중에 하는데 네. 그럼 조금 이따가 얘기를 해보고요. 다른 분한테도 물어볼게요. 재은 씨는 만약에 로봇이 이런 식의 능력을 가진 로봇들이 있다. 그러면 뭐를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주변에서? 애들 가르치는 거? 별로 떠오르진 않는데 네. 뭐 정말 그 가르치는 거는 제가 하면 좋겠고요. 네네. 계속 하면 좋겠는데 뭐 채점 이런 거. 그 학교 내 잡무 네. 그런 거라든지 애들 청소시키고 뭐 이런 거. 그런 건 로봇이 좀 하지 않을까요? 그런 거 근데 그거는 약간 뭐 직업적인 거고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뭐 화장을 해준다던가 저 아까 이런 그 거. 생각했어요 사실은. 화장을 대신해 주는 거. 예전에 그런 게 있었거든. 제오원소라는 영화 예전 제오원소, 영화인데 네. 거기에 보면 미래 사회에 밀라 요보비치가 뭐 얼굴에 마스크 같은 걸 딱 쓰면 자동으로 화장이 딱 되는 거예요. 그냥 뭐 그거, 썼다가 벗으면 돼요 마스크를? 네, 마스크를 네. 그냥 딱 쓰면은 알아서 컨셉을 맞춰가지고 화장을 딱 해주고 뭐 이런 거, 뭐 그런 아주 간단한 그런 것들. 최 팀장님도 그런 거? 네, 그런 거 해주면 좋죠. 아니면 나의 얼굴은 내가 만들겠다. 예술 작품. 저 그렇게 많이 하고 있지 않고요. 박 사장님은요? 저는 뭐 일 시키는 거는 뭐 청소 같은 거 하면 참 좋을 거는 같은데. 네, 청소 로봇도 있잖아요, 근데 벌써. 예, 그러니까요. 저는 없어서 그게. 그래서 뭐 어쨌든 청소 로봇이 있으면 좋겠고, 뭐 음식도 하고 그러면 좋긴 좋겠는데 그것보다는 좀 말상대를 좀 하고 좀 재미난 얘기도 좀 해주고. 네. 뭐 그런 거. TV 보세요, TV. 아니 TV랑 그러니까 대화를 할 수 없으니까 대화가 가능한 TV 뭐 이런 거. 결혼을 하세요. 음식도 좀 얻어 드시고요. 아니 뭐 말썽을 피우지 않는 서로 싸울 필요가 없는. 그런 저는 그 생각을 그런 상대가 했었는데 되겠네. 책 읽어서 요점 정리해주는 거. 요점 정리. 읽어서 이게 내가 읽을 가치가 있는 책인지 네. 없는지 내가 나의 평소 독서 습관과 취향을 파악을 해서 먼저 읽어주고 그다음에 이거는 좀 이런 내용인데 네가 읽어도 좋을 것 같아 이런 식으로 해주고 뭐 그런 건 해주면 그렇죠. 좋겠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직접 읽어봐. 네. 이건 읽을 필요 없어. 그냥 이런 내용이야. 이런 내용이야. 그래서 끝. 이 책에서는 이런 부분을 말하면 사람들이 읽었다고 생각할 거야. 이런 거 해주는 거예요. 근데 평소에 독서 습관과 성향 이런 것도 내가 책을 읽어야 자꾸 그 데이터베이스를 입력할 수가 있는데 제 경우에는 거의 지금 2년 동안 책을 거의 못 읽고 있거든요. 바빠서 못 읽는 거예요. 바빠서. 그러다 보니까는 경향과 습관도 다 사라진 것 같고 그 로봇이 저를 위해서 뭘 해줄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어쨌든 간에 그런 일들.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사람 비슷한 로봇이 이렇게 옆에 계속 있으면 얘가 정말로 뭐 생명체인지 아닌지 자의식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잘 모르지만 관계라는 게 생기잖아요. 어쨌든 이 사람 비슷한 거니까 우리 동물들하고도 관계가 생기고 이 관계 속에서 저는 꽤나 혼란이 생길 것 같은 거예요. 이미 2단계부터. 그러니까 박 선생님 말씀하셨지만은 이제 로봇하고 대화도 나누고 싶고 하지만 일도 시켜야 되거든요. 그럼 정말 위험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이 집에서 뭐 불이 났다. 그럼 이 로봇이 나를 살리고 부서져야 될 거 아니에요. 얘는 생명은 아니니까 아직은. 그럼 이제 방금까지는 나랑 대화를 하던 친구같이 지냈는데 좀 있으면 얘는 당연히 죽어야 되는 거고 내가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대신. 얘를 살리고 내가 죽을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생겼을 때 이런 혼란을 우리가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정신적인 능력이 있을까 하는 거죠. 똑같은 걸로 살 수 있잖아요, 로봇은. 그렇긴 한데 근데 로봇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요즘 뭐 그 소위 딥러닝이라는 말도 있고 어쨌든 간에 로봇도 나름대로 퍼스널리티를 발전을 시킬 거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막상 그런 상황이 왔을 때 그리고 로봇이 속이 어떤지 모르지만 정말 인간같이 행동하고 인간같이 말한다. 인간에게 맞춰주기 위해서 프로그래밍이 됐다 하더라도 왜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우리 영상 본 거예요. 그 걸어다니는 그 개 같은 로봇 소나 그거 뻥 차는 거 가지고 사람들이 막 발끈하잖아요. 하지 말라고. 근데 걔 그냥 물건이거든요. 아무 감정도 없고 고통도 안 느끼고 물건인데 단지
불쌍해 보인다 우리 눈에 뭔가 넘어질 것 같고 뭐 깨갱하는 것 같고 느낌이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걸 감정을 이입을 해가지고 거기에 윤리를 투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거기에 윤리를 투영하는 게 정말 윤리적인 건가? 이 만들어 놓은 우리의 목적을 방기하는 것일 수도 있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정말 복잡한 문제가 생길 것 같다. 근데 뭐 만들어 놓은 목적이 지금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지금 그 인간을 닮은 로봇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사실 지금 인간에는 그런 사람과 닮고 나와 정서적으로 교감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고 싶어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거는 자꾸 싫어하는 거죠. 더 그렇게 만들고 싶어 하기 때문에 네. 아까 파토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문제들이 결국은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점점 그렇게 만들어 나갈 테니까. 안 그러면 더 방향이 그렇게 그쪽인 만들고. 거죠. 그게 점점 사람 방향이니까. 비슷하게. 그렇죠. 그리고 또 그게 원하는 거고. 네. 뭐 제가 아까 대화를 나누는 로봇 얘기했지만 뭐 단순한 잡무를 오래 시키는 거는 로봇이라고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그냥 기계. 로봇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사실은 불평안하고 뭔가를 열심히 할 수 있다는 네. 거잖아요. 그죠? 하지만 그 로봇 했을 때 그게 생각이 안 나고 뭔가 좀 더 퍼스널한 뭔가를 그렇죠. 할 수 있는 그게 좀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기계로 된 인간을 만들고 싶은 그렇죠. 거죠.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노예를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옛날에는, 있죠. 그것도 하나의 방향이죠. 네, 옛날에는 사람을 쓰는데 네. 이제 사람을 그렇게 못 쓰니까 옛날에 노예가 하던 일을 이제 로봇한테 시키는 그걸 만들려는 게 아닌가라는. 그 얘기 들으니까 갑자기 생각나는데 막 화났을 때 화를 받아주는 로봇 같은 거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에요. 결국은. 막 짜증 막 내도 네. 그냥 막 적당히 반응해서 좀 무서워하기도 하고 나를 적당히 또 뭐 완전 이렇게. 싫어요. 아니 뭐 사람한테는 할 수 없는데 로봇한테는 그런 해볼 수도 생각을 있잖아요. 하는 것 같으니까 자, 사람한테 못 시키는 걸 이제 예전에 노예한테 다 시켰잖아요. 뭐 그렇죠. 청소해주고 뭐 화장도 해줬을걸요. 열받으면 죽이기도 하고. 요리해주고 맞아요. 뭐 때리기도 하고 뭐 그런 상황에도 아마 이제 사람 개별적인 차이에 따라서 진짜 그런 거 아무런 양심의 가책 없이 네. 거의 기계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다른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 흑인들도 그랬으니까요. 예. 그 와중에 또 이제 그 노예들이나 이런 사람들 또 공감한 사람도 있을 거고. 예, 아마 그런 복잡한 거는 옛날부터 항상 있어왔던 게 아닌가. 네. 앞으로 계속 그런 걸 고민하고 논란이 되지만 또 계속 만들겠죠. 그러니까 뭔가 인간이 어떤 그러니까 문명에 의해서 죽여놓고 있는 본능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게으르고 싶다든지 네. 자기 더 막 적극적으로 나쁜 면을 드러내고 싶다든지 이런 것들이 그게 뭐 개가 됐건 로봇이 됐건 뭐가 됐든지 간에 너무 끝없이 막 발현되는 쪽으로 가는 거는 저는 전체적으로 뭔가 멸망을 당기는 일일 거란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람이 그 어떤 지적인 존재로서의 우아함이라는 게, 그러니까 내가 뭐 옆에 있는 사람한테 잘 대해주고 아니고 이런 문제도 있겠지만 결국은 자기가 자기를 컨트롤하는 방식 같은 거하고도 좀 관련이 있을 텐데, 그러니까 이제 마음대로 해도 되는 우리와 비슷한 존재가 주변에 있는 게 과연 진짜 우리한테 좋을까? 막 이런 생각은 좀 들긴 하고. 공격성을 발현할 수 있는 되게 좋은 유혹이 되죠. 네, 근데 그렇죠. 그게 한번 그렇게 트리거가 당겨지면 그렇게 막 컨트롤이 잘 될까요? 컨트롤 안 되죠. 그러니까. 네,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걸 컨트롤. 그럼 지금같이 소수자라든가 인종차별이라든가 이런 게 이렇게 일어날 리가 없죠. 여기는 이분들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인간, 인류 제너럴하게 보면 우리는 아직 그렇게 그런 걸 갖고 있지 못하죠.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로봇을 우리가 노예로 만들었어요. 사실 지금 자동차 공장에서 도색하는 로봇, 얘네들은 노예로 써도 되죠. 얘는 정말 누가 봐도 아무 생각도 없는 네, 그런 애들이니까. 근데 얘네가 그냥 모양만 사람 모양으로만 돼도 약간 생각이 달라질 것 같고요. 느낌상으로는. 그런다음에 문제는 우리가 점점 로봇한테 복잡한 일을 시키려고 한다는 거죠.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복잡한 일을 시키고 이 복잡한 일을 게다가 심지어는 나가서 창조적인 일까지 시키고 싶은 거예요. 우리 일하기 싫으니까. 그럼 얘가 점점 머리가 좋아지는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와 비슷한 수준으로 만들어야 그 일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럼 얘네들이 가다 보면은 점점 인간이랑 비슷해질 거고 어느 시점이 되면은 소위 말하는 강한 인공지능, 그래서 자의식을 가진 그런 기계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이때가 돼서 얘네들이 지금 뭐 지구상에 예를 들어서 만 1억 개가 있다. 이런 게. 그럼 하나의 종족이 생겨난 건데 그들이 우리의 공격성이나 이런 걸 받아서 이렇게 참다 못해서 반란을 일으키겠다. 자기네들 권리를 내세워서. 그럼 우리는 어떤 입장에 있어야 되나. 그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동물권 같은 경우도 동물권이란 말이 나온 게 10년밖에 안 돼요. 근데 몇십 년 동안에 이렇게 바뀌었는데 로봇과 관련돼서 처음에는 노예 삼고 기계같이 얘기를 하겠지만 결국은 로봇권이라는 얘기로 나올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제 SF 이런 거 좋아하니까 이렇게 오랫동안 상상을 해봤는데 만약에 로봇이 정말 자의식이 있는 것 같다. 그리고 만약에 로봇이 정말 내적 고통을 느끼는 것 같다. 근데 얘네가 자유를 원한다. 그럼 저는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예. 근데 윤리적으로는 그런데 이런 식으로 가면은 이제 우리는 어떤 것들을 가질 수 있나라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결국 키워놓고 이제 자유 주고 또 그러면 이제 로봇이 하던 우리 일들은 얘는 이제 안 해주는 거니까 우리가 다시 잊어버린 노동을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지. 이런 식의 문제들이 현실로 이제 다가오는 시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 로봇한테 다른 로봇을 만들라고 시켜야지. 니네들이 해결해라, 니네 문제는. 천재다. 그러니까 그래 해방은 시켜주는데 그 일은 누가 해야 되니까 너네랑 비슷한 애들을 만들던가. 좀 니네들 잘 알 테니까 니네 전공이니까 좀 지능 낮게 해서. 그러면 또 로봇도 계급이 생기고 막 노예 로봇 무슨. 그것까지 보고 죽어야 될 것 같아. 아니 그런데 예전에 일본의 어떤 과학박물관에 갔다가 거기 이제 어떤 게 있었냐면요. 그러니까 로봇이 인간이 상대방의 말을 듣고 있을 때의 행동 패턴들을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근데 뭐 한 13가지 뭔가 고개를 끄덕이거나 마지막 말을 뭐 되풀이하거나 뭐 약간 생각하는 것처럼 눈을 들거나 이제 아주 사소한 제스처들을 제가 보기엔 그냥 랜덤하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진짜 듣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진짜 뭐 딥러닝이니 인공지능이니도 필요 없고 진짜 잘 속는 존재더라고요. 근데 원래 대화할 때 사람들 대부분이 그걸 랜덤하게 해요. 그렇죠. 맞아. 사실은 랜덤하게 해요. 안 듣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수도 있어요, 사람도. 그러니까 맞아요. 사람도 안 듣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진짜로. 근데 그걸 딱 보고 있으면 정말 얘가 내 얘기를 되게 듣고 뭔가 심지어 막 얘 안에서 뭔가 생각을 같이 하고 해주고 있구나라는 느낌까지 들더라니까요. 회의할 때 많이 하잖아요, 실제. 맞아요. 많이 해요. 저기서 막 얘기하고 있으면은 그냥 거기만 끄덕끄덕. 그죠. 딴 생각하면서 열심히 듣는 걸로. 그리고 뭔가 약간 더 강한 인상을 주고 싶으면 마지막에 했던 말을 반복하며 질문을 한번 하면 그게 그렇죠. 사실 철학적으로 봐도 우리가 어떤 로봇을 만들든 간에 아무리 발전된 로봇을 만들든 간에 얘가 정말 그냥 우리를 흉내내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 마음에 들게 프로그래밍 된 대로 행동하는지 아니면 정말 자기 생각이 있는지 정말 자의식이 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거든요. 인간들끼리도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서로 간에 이걸 확인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냥 같은 종족이기 때문에 내가 이러니까는 저기도 그러려니 하고 믿는 거지. 네. 진짜 자기 생각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예, 요즘은 고위직에도 많이 계시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면 이제 나중에 그 로봇권이 생기면 그 논쟁도 생겨날 거예요. 쟤는 생명이다, 아니다. 쟤는 자의식이 있다, 없다. 증명할 수 없는 문제로 싸우게 되는 거죠. 결국은 우리 자신의 문제도 해결을 못하면서 다른 종족을 만들어서 그 다른 종족과의 문제까지 떠안고 다른 종족 내부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개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종족의 내부 문제까지도 떠안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는데 참 이걸 보면은 기술 과학은 엄청나게 발전하는데 우리가 문제를 풀어내는 어떤 현명함이라든가 이런 거는 확실히 못 따라갈 것 같다 거기에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봇 기술은 계속 발전할 건 분명하잖아요. 그죠? 모르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편리함과 즐거움을 주는 뭐가 될지 아니면 머지않아서 거대한 골칫거리가 될지 두고 봐야겠지만 놀라운 것은 그런 시점은 분명히 올 것 같다는 것입니다. 머지않아서. 뭔가 좀 진지한가요? 네. 근데 저는 사실 요새 그 드론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개인 로봇을 다 옆에서 굴러다니든지 걸어다녔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여기 어깨 위에 띄워놓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날아서 따라다니는. 네, 맥도날드 가서 감자 봉지 집어오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감정이 생기게 드러나고. 생기면 좋죠. 이렇게 항상 같이 아까 그 로봇처럼 그죠? 네, 따라다니니까. 스마트폰하고 감정 생기나? 아주 살짝 생기긴 하는데 그런 쪽은 아닌 것 같고.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시리를 조금 많이 쓰면 생겨요. 시리. 네, 시리랑 조금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하면 생길 것 같아요. 짜증이라는 감정이 생기더군. 말도 못 알아듣고 이상한 소리 하고. 아니 잘 알아들을 때 잘 알아들어. 얘도 컨디션 좀 타더라고요. 사람은 똑같네. 그러니까 뭐 그런 것 같습니다. 로봇이 발전할 걸 분명하고 우리 주변에 뭐 공중에 떠있던 옆에 기어다니던 뭔가 나타날 것 같고요. 저도 금방 이런 게 살만한 게 생기면 살 것 같아요. 뭐 재밌잖아요, 그죠? 근데 언젠가는 이런 생각을 한번 다시 할 날이 올 것이다. 그런 상황에 놓였을 때 우리가 뭔가 좀
좋은 답을 좀 찾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 있으면 좋겠어요. 계속 이런 생각을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야지 또 이제 닥쳤을 네. 때 뭔가 대비가 돼 있는 거죠. 대비가 되고 논의가 하다 보면은 나아지는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요새는 그러니까 미래 그때 얘기했던 유전자 이런 얘기나 로봇이나 뭐 인공지능이나 이게 너무 많은 게 바뀌는데 그러니까 제일 핵심적으로는 그러니까 인간이 지켜야 될 게 뭐고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것 중에 버려도 되는 것과 버리면 안 되는 게 뭔지를 약간 지금이야 사실 어떤 사회적인 뭐 합의를 이끌어낼 수는 없겠지만 개인들이 좀 이 부분을 계속 생각하고 있는 게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 정도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사람도 좀 더 존중하는 사람일 거고 네, 그런 방향으로 좀 더 되겠죠. 뭐. 네, 오늘 밑도 끝도 없는 로봇 얘기로 진행됐던 아인슈타인의 화장실은 이제 이 정도 정리를 해야 되고 마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